요새 어떻게 하고 있어요? 똑같이 계속 물건 보고 오피스텔도 요새 공부 중이긴 해요. 좋은 거 있으면 저 좀 알려줘요. 오피스텔은 더 공부할 게 좀 더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아, 뭐가 다르나? 똑같이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세금적인 거나 뭐 주거용이나 업무용이나 조금 그런 게 조금 신경 쓰일 게 좀 더 있어가지고. 아, 스님 또 유튜버잖아. 아, 그거 그만뒀어요. 그 구독자 8천 정도까지 됐다가 그만뒀습니다. 아깝네. 아깝지는 않은 게 그래도 어떻게 돌아가는지랑 어떻게 하면 좀 조회수 많이 올리고 약간 그런 거 좀 배운 것 같아서. 처음에는 이제 막 재밌었는데 이제 저작권 걸려서. 아, 맞아. 그때 그 얘기 했던 것 같아. 그래서 그만뒀습니다. 그리고 돈이 생각보다 이제 조회수만으로는 막 오르고 막 그런 시스템이 아니었던 걸 또 배워가지고. 조언 좀 해줘요. 유튜브요? 네. 8천밖에 못했었는데 8천 굉장한 거 아니야? 유튜브로 보고 배웠어요. 그러니까 썸네일 어떻게 해야 되고 이제 제목 같은 거 어떤 식으로 해야 되고. 그래도 독학으로 해가지고 부업을 한 것도 아니고 부업을 하고. 아, 네네. 그 당시 때는 이제 부수입 이런 거에 되게 관심이 많았었어서. 지금은 관심이 없어요? 지금은 이제 이 경매만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저 뭐 했냐면 책을 조금씩 쓰고 있어요. 세 번째 책. 난 책 쓰는 게 재밌는 요소가 좀 있어요. 멋있으십니다. 아, 그것도 되게 중요해요. 이게 보통 사람들이 책 쓰는 행동을 잘 안 하잖아요. 멋있어 보이는 것도 있는 것 같아. 아, 저도 경매가 좀 멋있어 보여요. 남들이 봤을 때 좀 제 나이 때 경매장만 간 것만으로도 좋게 생각하시는. 요새 옛날 경매에 대한 그런 인식이, 저도 어렸을 때는 이제 전세 사기 터지고 막 그 전까지만 해도 약간 안 좋은 쪽으로 생각했는데 요새는 경매 한다고 한두 명한테 얘기해도 멋있다, 나도 배우고 싶다 이런 친구도 많아지는 것 같아서. 이미지가 요새는 외모만 멋있는 게 아니고 생각이 멋있는 게 진짜 멋있는. 둘 다 멋있기가 쉽지 않은데 그 두 개를 다 갖춘 사람이라는 생각이 드네. 아니에요. 선천적으로는 겁도 많고 걱정, 두려움 막 이런 것도 많은데. 아, 그래요? 선생님이? 네, 좀 그랬던 것 같아요. 뭐 포기도 빠르고. 근데 이제 경매 이런 걸 좀 하다 보니까 한두 채 낙찰을 받다 보니 이제 뒤로 물러날 데가 없잖아요. 그냥 계속 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 돼버린 느낌? 아, 그렇죠. 너무 가기 귀찮다, 막 하기 싫다 이럴 때도 월세 들어오고 뒤로 물러설 데가 없으니까 해야 돼요. 그래서 하는 것도 좀 있어요. 맞아요. 나도 그저께 입찰 갔다 왔는데 4개를 넣었거든, 최저가로. 조회수 적은 걸로. 우리는 아시겠지만 마음에 드는 걸 하는 게 아니고 맞아요. 확률 높은 걸 하는 거잖아요. 네. 뭘 사람들이 좀 안 보나라고 생각하고 입찰자가 적을 수 있는 확률이 높은 거를 공략해야지만 최저가로 받기가 수월하잖아요. 네네. 근데 4개 넣었는데 다 사람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하기가 싫더라고. 의욕이 굉장히 떨어져. 저도 10번 가야 한 번 낙찰되니까 귀찮을 때가 또 많긴 한데, 물러설 것도 없고 월세 들어온 게 좋고 또 나만의 무기나 이런 게 하나 딱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있어서 그냥 밥 먹으러 가는 것 같아요. 인천 밥 되게 좋아하거든요. 맞아요. 입찰을 하고 밥 먹는 게 아니고 밥 먹으러 가면서 맞아요. 입찰을 한다. 생각의 순서를 바꾸면서 오랫동안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생각을 유리하게 한다고 생각이 좀 들어요. 제가 그 자취하니까 급식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여행사들이 짜는 그 급식 먹을 때가 흔치 않으니까 그걸 먹으려고 가려고 하는 게 있어요. 요새 법원밥을 많이 먹어서 그런가 몸이 더 좋아진 것 같아요. 아까 하던 얘기 이어서 하면 제가 책 쓰면서 배우는 게 되게 많다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장점이 멋있어 보이는 것도 있어요. 근데 멋있어 보이려고 책 쓰는 건 웃긴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것 때문에 하는 사람은 많이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난 여기서 되게 배운 게 많은 게, 선생님이 지금 고민하는 것들을 풀어가는데 좀 실마리를 찾으실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제가 요새 느낀 부분이 좀 있어요. 책을 쓰면서. 책을 거의 뭐 2년 동안 하루에 한 줄씩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거의 한 절반 썼어요. 또 약간 소설식으로. 소설은 아니고 뭐 에세이식으로. 이 투자를 하면서 느꼈던 모순적인 세상의 이치 같은 것들을 느끼면서, 예를 들어 그런 거죠. 뭐 꼭 받고 싶은 거에서는 낙찰이 좀 멀어지는 것 같고, 맞아요. 이거 되겠어 했을 때 낙찰된 것들이, 선생님도 다예요. 그렇잖아요. 그게 꼭 나만 경험한 게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경험을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느낄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들을, 머리로 생각하는 것들이랑 실제로 했을 때 좀 다른 것들을 녹여서 쓰려고 하는 것 같아요. 책을 쓰면서 저는 제일 어려운 게
게 뭐냐고 생각하냐면 책량을 채우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은 작업이라고 생각해요. 적어도 한 권이 나오려면 250에서 300페이지는 나와야 되잖아요. 네네네. 그럼 A4 용지로 10포인트로 100장은 써야 돼요. 그래야지 한 250에서 300페이지가 나올 건데 일관성 있는 주제로 그 한 권의 책을 꾸준히 쓰는 게 난 되게 어렵더라고. 거기에 재능 있는 분도 있겠지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면 하다가 무조건 막혀. 그리고 다음에 쓸 내용이 생각이 안 나. 그거만큼 답답할 때가 없단 말이에요. 약간 비유를 좀 해보면 선생님이 입찰을 되게 열심히 했잖아요. 네. 낙찰 성과도 이따가 여쭤보겠지만 성과도 꽤 좋은 사람이란 말이야. 그리고 선생님도 투자금이 어마어마해서 돈으로 승부를 본 사람이 아니잖아. 네. 물건을 하나씩 하다 보면 막힐 때가 있어요. 맞아요. 아, 내가 여기서 어떻게 나아가야 되나 했을 때 이 책도 되게 비슷한 거야. 도저히 아이디어가 떠오르지 않거든요. 근데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그냥 계속 앉아 있는 거야. 그걸 썼다가 지웠다가 하다 보면요 좋은 아이디어가 떠오를 때가 있더라고. 그거 또 두세 줄 쓰다 보면 거기에 파생돼서 나오는 생각들이 또 생기는 것 같아. 그러면 과거에 했던 경험들하고 사례들을 갖고 와가지고 연결 짓다 보면은 그래도 내 나름대로는 절반이나 썼다는 거는 괄목할 만한 성과라고 스스로 위안을 좀 하는 것 같아요. 근데 투자도 난 되게 비슷한 것 같은 게 장벽에 막힌 거야. 나아갈 길을 잘 모르겠는 거야. 근데도 선생님 아까 살짝 얘기하셨던 게 이제 서울에 주택 대출 안 되니까 오피스텔 쪽으로 이제 방향을 그쪽을 좀 공부하고 있어요 라고 얘기한 게 그러면 전에는 거들떠 보지 않았던 것들을 지금 할 수 있는 거 안에서 계속 찾아내는 노력을 하는 거가 저는 되게 비슷한 것 같아요. 그렇게 하다 보면요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이것도 또 모순일 수도 있어. 오피스텔을 생각하고 내가 공부했잖아요. 네. 근데 주택 대출을 알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는 거야. 그런 게 나는 삶을 살아가는 재미라고 생각하고 투자를 할 때 재밌는 요소고 맞아. 배울 수 있는 부분이 정확히 그건 것 같아요. 그리고 나도 이 책 쓰는 거에서 굉장히 괴로운 연속의 작업인데도 거기에 매달려 있는 이유는 작가라는 타이틀과 나는 책을 쓴다는 멋있음 그것도 없지는 않겠지만 그거를 하다가 새로운 길을 발견했을 때 그 희열감 그리고 돌아봤을 때 내 작품을 하나 만들었잖아요. 네. 선생님이 월세를 받고 있는 빌라들을 바라봤을 때 성과는 분명히 집이 몇 개고 그거라기보다 매달 꽂히는 월세를 딱 바라볼 때 뿌듯함, 즐거움이 분명히 있잖아요. 어제랑 오늘도 지켰거든요. 고마워요. 그 덕분에 내가 이어나갈 수 있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이 들고 저도 글을 써놨던 거를 이거를 하나로 또 묶어냈을 때 결과물, 성과물이 나왔을 때 거기도 희미하긴 하겠지만 책 수입도 들어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 저도 열심히 하는 게 전부는 아니겠지만 눈에 보이는 성과가 있으니까 또 꾸준히 갈 수 있는 것 같아요. 그거는 결국에 돈이라고 생각도 드는 것 같아요. 그 두 번째 책 마침내 부자 네. 책 있잖아요. 제가 한 4번 정도 읽었거든요. 나보다 많이 봤군요. 경매하다가 스트레스 받거나 지칠 때도 있잖아요. 네. 사람이. 그렇죠. 그럴 때마다 한 번씩 빠르게 읽을 수 있어도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그냥 빗줄 다 긋고 이렇게 해서 뭐 회사 일 안 잡힐 때는 한 번씩 쭈루루 읽고 맞아 나는 경매를 하는 사람이지 하면서 나아가는. 선생님같이 내공이 또 훌륭한 분이 거기서 또 마음을 잡는다고 하니까 제가 더 감개무량하다고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작가 반지상입니다. 오늘은 제 교육생께서 바쁜 시간을 쪼개서 이렇게 또 방문을 해주셨습니다. 선생님 오늘 첫 출연이잖아요. 제가 선생님 낙찰받고 했을 때 되게 기억나는 게 광주의 회덕동 맞죠? 맞아요. 거기서 2층 맞습니다. 집이 거의 1번인가 2번인가 두 번째 물. 그거 했을 때 웬만하면 나를 부르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꿋꿋하게 선생님 이거 내가 해보고 어느 정도 성과가 되면 선생님 내가 연락드리겠다라고 했던 게 기억이 나요. 맞아요. 거의 2년이 가깝게 2년 된 것 같아요. 거의 2년 만에 이제 어느 정도 내가 할 이야기거리들이 생겼다라고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우선 선생님 이렇게 어려운 발걸음을 해주셨는데 우선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2023년 1월 달에 이제 처음 수업을 들었고 34살 92년생 월 한 300 정도 벌고 있는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30대 중반의 회사원, 월급은 한 300 정도 받고 있는 외모와 생각은 평범하지 않지만 평범한 직장인으로 살아가면서 그동안 선생님도 누구보다 열심히 투자를 이어왔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까지 하면서 먼저 성과에 대해서 여쭤보고 그거 하나씩 짚어보면서 사연들 얘기를 하면은 이 시간 허투루 쓰지 않고 알차게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럼 우선 선생님 지금까지 하면서 낙찰은 혹시 몇 채를 받으셨는지 여쭤봐도 돼요? 총 8채 받았습니다. 8개나 받았어? 네. 야, 엄청나네? 거기서 받는 총 월세는 혹시 얼마인지 여쭤봐도 될까요? 매출이 516. 총 받는 월세는 516만 원. 야, 진짜 열심히 했다. 네, 좀 열심히는 했어요. 516만 원 받고 있는데 거기 다 대출이? 다 80% 정도. 다 대출이 있는 거야. 네. 하나 그러고 빼고. 하나 다- 빼고는 뭐야? 하나가 영종도 거 받았는데 그 영종도도 똑같이 그 최우선 변제금이 네, 거기 4,800이죠? 2,800으로 아, 2,800이야? 그 자유무역지구인가? 아, 그래? 경제자유구역. 청라, 송도, 영종도가 그것 때문에 마이너스 2,800으로 계산을 하고 법무사 이제 실장님한테도 맞냐 하니까 맞을 거예요 해가지고 계산 네. 들어갔는데 영종도 내에서도 여기 지역 어느 부분은 돼 있고 아, 다가 아니야? 네, 다가 아니더라고요. 아파트 쪽이겠네, 그러면? 네, 그 경제자유구역. 아파트 쪽 거기 이제 뭐 하늘도시 쪽 네. 그쪽은 자유무역 지역 그걸로 속해서 네. 마이너스 2,800인데 또 빌라 제 거는 단지는 마이너스 4,800이더라고요. 근데 대출을 그래도 아예 안 해주려다가 쫄라가지고 조금 해줬어요. 마이너스 4,800으로만. 대출은 다 받은 거네. 네. 쫄라서 해준다고 하면은 무릎이라도 꿇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도 드는데, 그럼 516만 원 받는 거에서 대출이 다 네. 있는 거니까 그럼 이자 내는 거랑 원금 내는 것도 있겠네. 개인 대출 받은 것도 있을 예. 거니까. 그럼 거기서 원금하고 이자를 제외하면 순 월세는 혹시 얼마를 받을까요? 저번 달 걸로 계산하면 274만 원. 순 월세는 274만 원! 네. 거의 한 300만 원 되네. 네, 300만 원까지 해보려고요. 그래서 2년 만에 순 월세를 274만 원, 거의 300만 원 준하게 월세를 받다 보니까 이거만한 투자가 없구나 그런 것 같아요. 라는 생각을 피부로 느끼셨다고 생각이 분명히 들어요. 선생님도 누구보다 돈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사람 중에 한 명으로 제가 또 알고 있는데, 맞습니다. 경매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이렇게 회사를 다니면서 할 수 있는 부업거리에 대해서 많이 탐색을 해봤는데 그래도 나한테 잘 맞는 거는 빌라 월세구나. 내가 그러니까 영종도까지 가가지고 거기서도 월세를 다 받아서 274만 원 받은 거면, 이것도 하나 궁금한 게 이게 혹시 정리가 돼 있는지 모르겠는데 처음에 투자할 때 얼마로 시작을 한 거예요? 5천인가 6천으로 시작했다. 그래요? 5천 갖고, 야, 훌륭하다. 그럼 이제 대출이 얼마나 된 거야? 총액이? 대출 그럼 8개니까 그래도 한 5억은 되겠네? 5, 6억 나오는 것 같아요. 5, 6억? 그렇죠. 그럼 부채도 이만큼 많이 쌓였는데 이 274만 원 월세가 남는 거면, 그러면 시작은 5천 갖고 2년이 지나니까 8채의 빌라의 월세를 받는 집주인이 되어 계셨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 하나씩 세부적으로 여쭤봐도 될까요? 네. 그럼 첫 번째 낙찰받은 게 1번 물건이 어디예요? 광주 회덕동 물건이요. 광주 해덕동, 광주 안에서도 선입관이 있는 동네라고 생각도 들어요. 혹시 낙찰을 얼마에 받았어요? 1억 2,200에 받았어요. 1억 2,200에 받은 거고 대출은 거의 9,600? 9,700인가 600인가 그 정도 받았어요. 보증금하고 월세는 1,000에 80여. 1,000에 80? 잘 받았네. 85 정도 생각했는데 신혼부부 첫 제 네. 월세 그 집이라서 5만 원 깎아줬습니다. 잘했어요. 회덕동에서 요 정도 월세 받았으면 그래도 선방한 거라고 생각은 좀 들어요. 이거는 도시가스였나? 이쪽에 또 LPG가 많아가지고. 여긴 도시가스. 어. 딱 좀 위치가 회덕동에서도 괜찮은 좋은 데야? 아, 곳이라서. 많이 안 올라가는 데인가 네. 보다. 그래도 그러니까 잘 받았네. 여기서 1000에 80에 이 정도면 수익률도 엄청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드네요. 거의 한 1000만 원 돈 들여가지고 그래도 한 40만 원 돈은 갖고 올 수 있는 맞아요. 집이 아닌가 생각이 좀 들어요. 이 기세를 몰아서 다음 두 번째 집도 바로 회덕동 그 근처로 또 네. 받으셨나 봐요. 근데 그거는 복층집인지 알고 한 거야? 아니 몰랐어요. 확인을 못했어요. 심지어 여기는 두 번째 집은 임장을 안 갔었거든요. 그냥 클릭으로만 해가지고 나 네. 회덕동 받았으니까 뭐 그 어. 근처니까 뭐 비슷한 느낌이겠지 하고 그냥 오. 썼는데 단독 낙찰이 된 거예요. 알고 보니 이제 거기 옥상 제시외 건물이란 거를 제가 몰랐는데 그 제시외 건물이 옥상이더라고요. 딸린 2층이었고 위치는 회덕동 중에서도 엄청 깊숙한 곳이라서 사람들이 왕래도 없고 부동산한테 전화해보니까 그쵸. 아 여기 1000에 60도 안 나간다. 방 3개
화장실 2개고 또 옥상까지 있는데 하늘 그렇지. 수입이 왜 안 나가냐니까 아 그쪽 동네는 못 사는 사람들만 사는 동네고 잘 팔리지도 않고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찌어찌 해서 한 10대 군데 전화해서 좀 괜찮은 사장님이랑 컨택이 돼서 그분이 그래도 그 1075에 빼주셨거든요. 아, 이게 오히려 근데 위치가 안 좋아가지고 집은 더 좋았을 거 아니야? 네. 평수도 더 좋고. 근데 월세는 더 작게 나갔네? 요건 낙찰이 얼마 받았어요? 이것도 똑같이 했어요. 회독돈 첫 번째 집이랑 두 번째 집이랑 컨디션이 비슷하다고 생각하고 똑같은 네. 월세를 계산해서 그냥 1억 2천에 어. 수익률 20%로 적용해서 그냥 계산했더니 이 정도 나와서 이 정도 썼거든요. 그래도 1억 2천에 1075 받아도 수익률은 나오잖아요. 네. 근데 여기는 복층을 선생님도 처음 만난 거잖아. 네. 좀 시행착오가 있었다고 생각이 들고 사람들이 복층을 선호하는 경향이 저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실질적으로 해보니까 어땠어요? 나는 좀 불편한 구석도 많다고 생각도 있거든요. 임대인 입장에서는 복층이 있으나 없으나 임대 나갈 때는 5만 원 정도 차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수리할 거나 신경 써야 될 거는 그쵸. 조금 더 있는 것 같아가지고 그래도 복층이고 위치적으로는 잘 안 나갔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복층이라는 메리트 때문에 나간 것 같아서 그래서 좋게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때 수리하면서 고민을 되게 많이 했었잖아요. 아 예. 그때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 쪽인가 그거 수리하느라고 시행착오가 많지 않았었나? 네 그것도 있고 방바닥이 너무 막 아, 나무가 막 다 네. 썩어 있었나? 나무 다 썩어 있고 어. 들떠 있고 막 이래가지고 맞아 맞아. 작가님한테도 전화드리고 계단 옆 벽에도 나무 아니었나? 네. 다 나무 판자떼기 다다다닥 붙여 그거 어떻게 했어? 벽에 붙어 있는 거는 타카로 티 안 나게 박아버리고 아. 그다음에 바닥은 그거 어떻게 했어요? 선생님이 했어? 아니요 그 업체 사람 써서? 불러서 한 7, 8군데 와가지고 확인했는데도 5군데 빠꾸로 먹은 거예요. 자기네도 못하겠다고 이거는 돈 많이 줘도 안 되겠다는 거예요. 근데 2군데 정도에서는 해줄 수 있다. 하나는 작가님 소개시켜준 데고 하나는 제가 안 하는데 네. 소개시켜준 그 인천 그분께서는 스케줄이 꽉 차가지고 그달은 못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제가 찾은 곳에서 해준다는 곳에서 했는데 그래도 깔끔하게 잘 해주셨더라고요. 처음에 알아본 5군데에서 안 된다고 하니까 왜 나는 안 되지 해도 하면서 막 어떻게 하다 보니까 또 돼가지고 다행히 여기는 곧 결혼한다는 신혼부부 살고 있어가지고 꼬박꼬박 잘 내고 좋은 것 같아요. 선생님이 아까 물러날 곳이 없다라는 그리고 어쩔 수 없이 나아가기만 한다라고 얘기한 게 그런 느낌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복층집 덩치도 엄청 큰데 그 1억 2천 정도의 낙찰을 받아서 업체를 연락한다고 바쁜데 바로 오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막 시간 또 하루 이틀 기다렸다가 거기 컨택해서 물어보고 전화로만 하게 그러니까 왔다 갔다도 좀 해야 될 거 아니야. 아 맞아요. 광주가 선생님 댁에서 그렇게 가깝지도 않고 멀죠. 그래도 1시간 이상은 걸려서 가야 될 건데 갔다가 또 거기서 못 한다 그러고 그거를 서너 번씩 반복을 하다 보면 의기소침해지는 게 있죠. 내가 이거 괜한 짓을 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도 분명히 드는 것 같아요. 그게 아까 제가 얘기했던 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투자를 하면서 지금 대출 규제가 있으니까 부딪힘 왜 내가 제대로 좀 하려고 했더니 하필 그러니까요. 이럴 때 또 이 규제가 떨어지나? 저도 아까 책을 쓰다가 도저히 생각이 안 나네 이런 것들은 언제나 벌어지는 거라고 나는 생각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일단 시작은 해놨으니까 내가 넉넉히 있으면 이자만 나가는 거야. 맞아요. 내 손해야. 그 안에서 내가 조금 더 편하게 움직일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려고 노력하게 되는 것 같아요. 빨리 나가고 천천히 나가고는 모르겠는데 방향은 나아가는 것밖에 없는 것 같아. 맞아요. 그렇게 오다 보니까 저도 43개가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예. 선생님도 8개 했다 그러니까 되게 놀랍네. 4개까지는 계속 연락드리다가 5-6대부터는 연락 아예 안 드리고 그냥 4-5개 됐나 보다라고 생각하고 듣고 있었는데 8개라고 하니까 저도 다시 한번 놀라게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감사합니다. 들어요. 제가 감사하죠. 그렇게 해서 4-5군데 했는데 다 안 해준다고 하니까 마음도 약해지는 부분도 진짜 있었고 스트레스 너무 많이 받았어요. 내가 주업으로 또 하는 게 아니고 회사 일하면서 중간중간 틈날 때 막 전화하고 이래야 되는 게 그게 힘들잖아요. 동료들한테 얘기할 수도 없고 엄청 얘기하고 싶은데 얘기 못해요. 네. 오로지 나 혼자만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모색하다 보니까 하다 보면 또 나오는 것 같아요. 작가님 영상 같은 거 볼 때 막 진짜 오래된 집은 곰팡이 피고 불탄 집도 예전에 봤었거든요. 근데 물론 그때 그분께서는 취소? 예, 취소 해줘 그렇게 한다 했지만 근데 그분께서도 처음 영상에서는 일단 해보겠다라고 네. 했다가 두 번째 다음 출연했을 때는 이제 네. 그냥 취소했다 불허가 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다고 네. 했거든요. 근데 제가 처음 봤을 때는 해보겠다 했을 때 영상을 처음 접하고 이런 집도 하고 작가님 또 프레이 TV 나와서 물 뚝뚝 떨어지는 집들 있잖아요.
다 고쳤어 이번에. 비해서는 제 거는 그냥 네. 별거 아니었던 것 그래도 같더라고요. 신축이니까. 물론 인테리어가 다 안 된다고 거절하고 안 된다고 했는데 결국엔 음. 되고 이래서 다행인 것 같아요. 그때 스트레스 받으면 원형 탈모 생기고 그랬어서 아, 우리는 원형 탈모 하나씩은 갖고 가야 돼. 지금은 다행히 빽빽합니다. 잘했어요. 난 여기 아직도 안 나요. 그래서 애로사항은 있었지만 잘 수리는 마무리한 거네. 그래서 1075 두 번째 월세를 만들게 된 거라고 생각이 들고, 또 거기서 배울 수 있었던 거는 찾다 보면 안 될 건 없구나. 맞아요. 그거랑 임장에 대한 중요성이랑 너무 오르막길이나 이런 것들로 조금 생각하게 됐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그 오르막이 있으니까 또 그 가게 받을 수 있었던 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보통 그 동네를 광주 안에서도 선호하는 사람들이 많이 없을 거니까. 네, 맞아요. 제 교육생분들은 회덕동 낙찰 많이 받으신 게 사유가 시세 차익이 그렇게 선호하는 동네는 아니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좀 저렴하게 싸게 살 수 있는 확률이 높았을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드는 것 같고요. 이때가 한창 대출 규제를 살짝 풀어놨을 때라서 첫 번째 집은 50년 상환으로 받은 거거든요. 그때 잠깐 나왔던 거를 잘 약간 탔네. 타이밍 때 며칠만 지나면 그것도 없어지는 타이밍에 딱 번부잡게 해주셔가지고 그래서 수익률이 조금 더 올라갔었고, 근데 지금 2년 전쯤에 이 가격에 받았었을 때도 부동산에 전화했을 때도 거래가가 있잖아요. 그쪽 돈에 다 빌라니까 조금 싸게 받은 거였는데 요새는 조금 더 올라가지고 마음의 위안도 되고 또 그때에 비해서 금리도 내려가가지고 수익금이 조금씩 올라가고 있어서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아마 2년 전에 선생님 했을 때 금리 높을 때 한 거네. 그때 거의 뭐 6% 나올 때 했었네. 선생님. 거의 그 정도 나갔을 때요. 그때 정점에서 할 때 계산을 보수적으로 한 게 된 거라고 생각도 들고, 시간이 지나니까 요새는 은행에서 카톡 알림 오는 것들이 다 금리가 인하됐다고. 떨어진다라고 문자가 많이 올 거라고 생각이 좀 들어요. 네, 그래서 수익률이 개선되고 있다. 맞아요. 저도 선생님 만났을 때쯤에는 금리 계속 올라간다는 문자, 카톡을 많이 받았는데 요새는 다시 내려가. 다 떨어지고 있는 문자를 받으니까, 선생님도 지금 거의 6억 정도의 대출에서 0.1%면 큰 돈인 거잖아요. 그러면 60만 원 되는 거잖아, 1년에. 뭐 한 달로 치면 작은 돈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저는 30억이잖아 대출이. 그럼 30억에 0.1%만 떨어져도 개선이 나도 굉장히 크게 되고 있는 거지. 그러면 1년에 3천만 원이야. 0.1%가 어떻게 보면. 그러면 지금 상황 안에서는 낙찰을 못 받아도 이 안에서 계속 선생님 물건이랑 비슷하게 개선이 되고 있구나, 더 좋아지고 있구나 라는 생각도 드는 것 같아요. 네네. 그리고 우리가 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실거래가가 내가 산 가격보다 높게 찍히는 걸 보면 또 위안거래도 되는 건 분명히 맞는 것 같고요. 맞아요. 그런 내가 잘하고 있다는 증거를 찾는 게 우리의 역할이라고 나는 생각 들어요. 조금씩 증거를 찾으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금리 내려가는 거랑 실거래가 조금 올랐다 뭐 이런 것까지. 팔 생각은 딱히 없는데 인생은 또 모르는 거니까 그렇죠. 언젠가는 혹여나 팔 때가 되면 팔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다 보면 기다리는 힘이 또 월세 받으면서 있다 보니까 그거는 추후에 생각할 일이긴 하지만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증거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 맞아요. 그렇게 두 번째는 광주 물건으로 한 거고, 세 번째는 어디 받았어요? 세 번째가 포천 받았어요. 포천 어디 받았어요? 선단동이라고. 좋은 데로 했네요. 포천 안에서도. 네,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그래도 광주도 수도권에선 좀 외곽 지역인 거고, 포천도 또 외곽 지역인 건데, 포천하고 광주는 차이가 굉장히 큰 동네라는 생각은 드는 것 같아요. 뭐 또 직접 해보셨으니까. 그래도 포천 안에서 선단동은 그래도 월세가 나쁘지 않은 동네라고 생각은 드는데, 광주보다 좀 싸게 받지 않았을까 싶어요. 네, 조금 사이 받았어요. 그거 얼마 받았어요? 1억 650. 1억 600 받은 거고, 여기 월세 얼마에 받았어? 1000에 70 받았어요. 1000에 70? 그럼 괜찮네. 수익률이 괜찮아요. 그리고 여기도 깨끗한 집일 것 같아요. 여기 채무자가 살고 계셨는데 낙찰 받고 바로 이제 이웃집 연락해가지고 여기 옆에 사시는 분 연락 좀 달라 하니까 주시더라고요. 전화해보니까 나 여기 집 놔두고 그냥 몸만 나가면 되니까 집 알아서 다 하시고 저는 나가면 산다. 그냥 버리래요? 네, 조금 찝찝해가지고 그럼 제가 사례? 비밀번호도 알려주시고 했으니까 이사비 조금이라도 드리겠다. 이사비가 아니라 식사비라 했어요. 어감상이 이사비는 비싸고 식사비는 싸잖아요. 그러네요. 넉넉한 식사비로. 네. 그것도 좋은 생각이네요. 드리겠다 하니까 저 돈 필요 없다고 야, 그러시는 거예요. 되게 좋은 분이다. 그런 분 흔치 않은데. 문 딱 들어가니까 술 나불러져 있고 담배 그런 거 엄청 많고 아내 사진이랑
올려놓고 책상에 딱 그걸 계시더라고요. 나중에 들었는데 사별하시고 그래서 몸만 나가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정은 안 두려고 제 생각엔 그랬던 것 같아요. 그 이웃들한테 물어보니까. 아내와 사별하신 충격으로 삶에 대해서 희망을 잃어버리신 분이었다는 생각도 조금 드네요. 아, 예, 그랬던 것 같아요. 버리라고 하신 거잖아요. 네. 저도 한번 기억이 나는 게 우리는 망하신 분들을 만날 일이 많다 네. 보니까 처음에 저도 직접 버렸거든요. 마대자루 해가지고 하나씩 그 채무자분하고 같이 버리는데 막 사진들 이런 거 같이 나올 때 버리셨구나. 마음이 되게 안 좋잖아. 네. 근데 선생님은 사람 써서 폐기물 업체 불러서 다 버렸어요. 폐기물 처리 그리고 뭐 도배 정도? 네, 폐기물이랑 도배 딱 2개만. 패덕동 두 번째 복층 빌라 해본 이 내공이 생겼으니까 뭐 네. 그 정도는 눈 감고 할 정도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세입자도 바로 잘 받은 거예요? 그러면? 네, 한 달 만에 받았어요, 거의. 그리고 네 번째는 네 번째가 김포의 통진읍. 보물 같은 동네 또 잘 받았네요. 아, 그래요? 아니야? 아니 선생님이 더 잘 알겠지. 제 빌라는 보물 같다는 생각은 다 안 들어요. 위치나 뭐 이런 거 봤을 때 좋은 동네들은 다들 알고 있잖아요. 유튜브에서도 그렇죠. 다 알려주듯이. 그런 데는 갈 때마다 항상 다 폐차했거든요. 근데 이제 조금 사람들이 선호하지 않은 동네다 보니까 그래도 받을 수 있고. 아 우리한테는 핵심 지역이야 다. 네. 그리고 월세만 잘 나오면 된다랑 뭐 작가님께서 첫 수업 때 가장 인상 깊었던 게 4% 금리의 은행 A은행. 네, 아직까지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전 그게 가장 기억에 남아요. 여자친구한테도 알려줬어요. 그런 논리, 경제적인, 금융 문맹인 사람들한테 그런 얘기 좀 한두 번씩 해주고 있거든요. 이제 저가 갖고 있는 이런 빌라들은 다 금리 20% 이상의 그렇지. 은행인 거죠. 통지는 은행을 산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요. 제가 2년 전에 20% 주는 은행이 있다고 얘기한 거는 사기꾼이 아니었다는 게 하는 선생님의 경험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맞아요. 그거는 2년 전에도 가능했던 거고 제가 처음에 시작했던 13년 전에도 가능했던 거고 지금도 가능한 거를 선생님이 몸소 보여주고 계신다고 생각이 저는 되게 들고 그리고 또 생각나는 게 이 제가 보물 같다고 얘기하는 거는 정의를 한번 새로 해볼 필요가 있어요. 사람들이 말하는 보물 같은 지역과 우리가 말하는 보물 같은 지역은 다르죠. 맞아요. 그렇지 않아? 네. 강남은 보물 같은 지역이 아니에요 우리한텐. 맞지 않아요? 맞아요. 거긴 답이 없는 동네야. 아니 내가 주변에는 거절하진 않죠. 답이 없는 동네야. 저희 입장엔 답이 없는데 아 그렇죠. 남들한테는 답이 있는 동네. 아 그렇지. 그래서 거기는 쳐다볼 곳도 아니야. 네, 아예 그냥 거기는 스킵하고 넘어가는 동네. 당연하죠. 물 건지 검사할 때. 강남 나도 살고 싶어요. 근데 수익률이 안 나오잖아. 네. 우리한테 보물인 지역은 뭐야? 선생님이 지금 한 지역들은 다 수익률이 지금도 새 빌라에서 20%가 나온다는 거 아니야? 네. 그게 우리한테 보물 아니야? 맞아요. 저는 보물이라 하길래 그냥 삐까뻔쩍한 강남 아파트 생각하면서 말씀드렸는데. 아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월세 현금흐름 투자자한테 내가 오늘 책에다 쓴 내용이 정확히 그거예요. 우리한테 되게 중요한 무기를 항상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투자를 하고 있다 보면은 적들을 계속 만나잖아요. 야 너 그 통지 너 맞아요. 그런 외진데 그런지 왜 한 거야? 야 포천 거기 북한인데 거길 왜 한 거야? 맞아요. 이런 적들을 자꾸 만나. 그러니까 인천 영종도 막 이런데 섬에다가 또 빌라를 샀어 아파트도 아니고 이런 적들을 만날 때 많이 만나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말을 잘 안 하게 되잖아요. 네. 어쩔 수 없이 그런 적들을 만나게 돼. 그럼 그 적들과 만나서 그들을 무찌를 수 있는 무기 저는 뭐냐고 생각하냐면 상상력이라고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 상상력이라는 무기를 장착을 하고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특히 아까 강남하고 통진읍을 예를 들어 비교한다. 강남이 좋죠. 그거는 상상력이 부족한 사람이에요.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데가 가치가 좋다는 건 알겠는데 그 가치보다 혹시 더 비싼 가격을 주고 사야 된다고 하면 그게 가치가 있는 건가? 그게 보물인가? 보물은 생각해보면 길거리에 눈에 띄게 보이는 것들이라기보다 남들이 모르는 곳에 깊숙한 곳에 감춰져 있는 게 어쩌면 보물에 가까운 거 아닌가? 생각을 해보면 누구나 다 아는 게 보물이야? 부동산 하면 강남 역세권이 보물이야? 그건 다 아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그렇다면 그게 과연 보물인가라는 생각이 나는 드는 거야.
그것도 법을 맞지. 근데 그러니까 정의나 개념 자체를 하기 나름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근데 내가 갖고 있는 게 1, 2천이라고 하면 강남은 안 되는 거 맞잖아. 그럼 나한테 맞는 보물은 아닌 거야. 100억 있는 사람한테는 그게 보물이 맞겠지. 10억, 20억 들고 있는 사람들은 맞을 수도 몰라. 근데 2, 3천 갖고 있는 사람한테는 그게 보물이냐는 거야. 쓸모없는 똥덩어리일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보지 못하는 그냥 그런 그렇지. 근데 1, 2천만 원 갖고 20% 이상의 금리를 이자를 주는 은행이 혹시라도 이 김포통진읍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봤을 때는 보물이 아니고 그게 똥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 근데 맞아요. 네. 내 상상력을 동원을 해보면 이게 겉은 외곽지대 논밭이 펼쳐져 있는 아직 미개척지인 상태인 딸랑 이 세빌라 하나 있는 횡한 지역에 있는 어쩌면 값어치 없어 보이는 겉모습일지라도 1번 물건은 거의 40만 원 갖고 오는 거 아니야. 네. 맞잖아. 네. 원금하고 이자를 50년 거치 또 분할 상환했으니까 이건 거의 원금 내면서 40만 원 갖고 올 수 있는 집이 될 거야. 맞아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남들이 모르는 곳에 나는 1,000만 원 들여서 40만 원 월마다 갖고 오는 그게 더 보물 아니야? 지금 나한테는? 맞아요. 제가 8개 갖고 있는데 이 8개 중에 한두 개만 없어져도 타격이 클 것 같아요. 왜냐면은 현금 흐름 자체가 들어오다가 만약에 하나를 팔든가 월세를 밀린다든가 그러다 보면은 제 생각에는 이런 게 보물인데 안 들어오면은 신경 쓰이는 것도 많고 그럴 것 같아요. 그 말씀 들어보니까 선생님은 그래도 지금 2년 동안 하면서 월세가 밀리는 경험은 좀 덜하다는 느낌이 들어요? 아니요. 그건 아니야? 네, 밀리는 경우도 있고 이 하나하나 다 사람들 특성이나 지역 특성이나 다 다르기 때문에 사연들도 있어가지고 봐달라 이런 친구들도 있고 또 조리 있게 잘 대처를 하는 것 같아요. 나름대로 좀 쌓이다 보니까. 그러면서 배우는 거라고 나는 생각이 들고 그 월세 한두 달 밀린 것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은 다른 빌라들에서 월세가 또 들어오고 있으니까 버틸 수 있는 힘 그리고 제일 중요한 선생님 단단한 일자리 덕분에 갈 수 있는 거라고 맞아요. 생각해요. 그래서 저희 9번째 집은 뭐 알아봐야겠지만 오피스텔 보물을 그쪽으로 공부 중인 거예요 지금. 그래서 김포통진읍은 얼마에 받았어요? 8,650. 그럼 낙찰가가 다른 거에 비해서 조금 낮긴 하네. 그래서 얘도 80% 대출 받은 거고 월세는 얼마에 받았어요? 월세는 1,053만 원. 연식이 좀 된 건가 보네. 2012년 정도? 그런 준신축이네. 55에 내놨는데 좀 깎아달라 그랬는데 5만 원 깎아달라는데 그럼 2만 원 해보고 아주 잘했어요. 누구한테 배웠는지 모르겠네. 2만 원 하고 그래도 5만 원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그냥 2만 원에 알겠다 해주셔가지고 그래 3만 원 잘 지켜내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얘도 월세 지금 잘 받고 있는 건 거고 그럼 5번째는 어디 받았어요? 이제 영종도 운북동. 인천에 아까 설명하셨지만 네. 대출에서 약간 미스는 있었지만 어쨌든 대출은 나온 거고 네. 금액은 좀 적었지만 그래서 여기에는 영종도에 빌라를 입찰한다는 거에 대한 선생님은 혹시 바닷가와 섬에 대한 그런 두려움은 없어요? 두려움은 모든 집들이 다 있는 것 같아요. 조금씩 포천, 광주 다 그건 있는데 맞아. 영종도를 그냥 한 게 그런 거 다 따지면 모르겠고 그냥 수익률만 나오면 일단 해보자 약간 그런 마인드로 일단 들어간 거고. 근데 혹시 될까 했는데 최저가로 썼더니 네, 됐어요. 낙찰이? 이게 5,480? 그런 어쩌면 선입관이 있는 동네이기 때문에 네, 많이 내려갔어가지고. 이 5,480이라는 가격이면 그래도 웬만한 수도권에 반지하 가격도 안 된다고 생각해요. 방 3개 화장실 하나인데 그러니까 네. 새 집이잖아. 이거는 500에 50 받고 있어요. 550? 그래 잘 받았네. 이거 금방 받았어요? 어땠어? 거기 임대 내놨을 때? 손님은 많이 있었어요? 아니요, 없었어요. 횡하게 빌라 한 곳 있어가지고 처음으로 여자친구를 데리고 임장을 갔었거든요. 여자친구가 이거 보고 이게 나갈까? 뭐 이렇게 겁도 없이 그러다가 이거 싸게 받아서 괜찮을 거야 하면서 이제 대출이 최우선 변제금 해서 더 많이 받을 수 있다고 계산을 해봤을 때는 25% 정도로 나왔거든요. 근데 이제 대출이 안 나와서 제 돈 2천만 원이 더 들어간 집이어가지고 근데 보증금도 좀 작게 받긴 했네. 네, 그럼에도 수익률이 13%거든요. 그러면 선생님 안에서는 약간 삐끗한 네, 집이라는 생각도 삐끗 드네. 집이긴 한데 그래도 삐끗해도 우리는 10%가 넘어요. 네, 왜냐면 주식 13% 벌긴 저는
힘들다고 생각하거든요. 주식을 걱정도 많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아가지고 주식 10% 넘기기가 진짜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주식을 잘 안 해요, 저는. 아, 주식 좀 경험이 있어요? 네, 이제 코로나 때 이제 한창 코인이랑 주식 많이 했을 때 그때 많이 땡겼거든요. 운이 좋게 어떻게든. 그때는 저는 잘 모르는데 그때 하셨던 분들 들어보면 코로나 때는 주식도 그렇고 코인도 많이 올라갈 때였던 거죠? 네, 그때는 어렸었어가지고 그때는 이제 돈 넣기만 하면 돈 복사가 되는 시절이었던 것 같거든요. 우리 만나기 전이었던 거죠? 네. 주식하고 코인 했을 때 하고 한 있는 2년 더 전쯤이었을걸요. 그때가 4, 5년 전이니까 지금으로. 근데 그걸 하다가 쉬어가는 네. 겸 해서 원래 그러면 주식하고 코인을 주력으로 회사 다니면서 어떤 시간 활용도에 있어서는 주식하고 코인이 회사원들이 하기는 훨씬 더 수월한 대상이라고 생각은 들긴 하는데 네. 그리고 시기에 잘 만나서 상승장일 때 그거를 계속 이어가지 않은 그럼 지금은 좀 많이 내려놓은 거야? 아니면 지금도 하고 있는 거야? 저의 포트폴리오를 밝히자면은 95%가 이제 부동산에 다 묶여 있고요. 저는 100%예요. 그 다음에 3, 4% 정도가 주식으로 제대로 안 하고 ETF라 그래가지고 연금저축 그래서 강제로 65살까지 못 빼는 강제성을 부여 안 하면 제가 막 빼거든요. 막 이렇게 넣다 빼고 그렇죠. 넣다 뺐다 막 이러니까 그냥 아예 강제로 묶어놔 버렸어요. 그냥 못 빼려고 이렇게 하고 있고 네. 나머지 1, 2% 정도만 예금 정도 들고 있는. 그러면 부동산은 어떤 계기로 시작을 좀 하게 된 거예요? 그냥 막연히 주식을 하는 이유가 돈 벌어서 집 사야지 그것 때문에 주식을 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그러면 사회생활 시작하면서부터 제일 먼저 선택한 종목이 주식 투자였나 봐요? 네, 주식이랑 코인. 그리고 선생님 나이 또래에서는 대중적인 예. 투자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거든요. 금융적인 걸 처음 배울 수 있는 사람이 회사 사람 선배다 그렇지, 보니까 그렇지. 근데 네. 그분들이 이제 부동산 하는 사람보다는 이제 코인이나 주식하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그때 맞아요, 처음 맞아요. 배워서 특히 상승장 때 잘 타서 조금 수익을 벌었긴 했지만 근데 그 돈은 결국엔 나는 집 살 거라서 돈 버는 거다 이런 것 때문에 중간에 놨어요. 어느 정도 벌고 나서. 그리고 영종도를 여기를 왜 샀냐면 제 첫 집이 영종도 하늘도시 쪽에 갭 투자로 하나 샀거든요. 근데 언제 산 거예요? 그때가 2022년 정도? 그때도 엄청 상승장이었거든요. 네. 그 집이 상승장 거의 끝자락에 그 집을 산 거예요. 아 내가 돈 벌었으면 하는 거야 하면서 딱 샀는데 그러고 그럼 이거 갭 투자하게 된 계기가 주식하고 코인에서 어느 정도 시드를 많이 마련을 해서 결국에 내가 투자한 이유는 집 살려고 한 거였으니까 맞아요. 해서 이 새 아파트를 갭 투자로 전세 네. 끼고 하나 매입을 한 거네. 네네. 그때가 가격을 정확히 말씀 5억 1천에 샀거든요. 그러다가 그 집이 5억 8천까지 올라갔어요. 그때 좀 주식하고 코인도 돈을 좀 벌었는데 또 부동산을 사니까 막 또 이게 올라가네. 막 신이 났겠다. 아 저는 좀 제가 회사 그만둬도 되겠다 약간 그런 생각할 그런 정도. 생각에 들 수 있겠네. 근데 그거는 진짜 말도 안 되는 생각이었고 네. 5억 8천 딱 찍고 바로 이제 뉴스에서 이제 막 떨어진다 하다가 외곽 지역부터 떨어지다가 네. 3억 중반까지 툭 떨어지는 거예요 갑자기. 그러다가 지금은 조금 올라서 4억대에 거래되고 있긴 한데 그러면 이때 5억 정도에 샀을 때 전세가 얼마였던 거야? 2억 7,500이었어요. 한 2억 7천 정도 세입자가 들어 있었던 거야? 세입자가 2억 7,500에 들어갔어요. 그럼 선생님 한 2억 정도? 2억 3천? 이 정도 들어갔던 것 같아요. 그 정도 선생님이 현금을 넣고 산 거네. 근데 그게 올라가다가 6억 가까이까지 가다가 꼬꾸라져가지고 거의 한 3억까지 네. 가니까 멘탈이 나갔어요. 그러겠네. 되게 마음이 안 좋았을 것 같네요. 많이 안 좋았죠. 그렇지. 다 까먹었으니까 돈이. 근데 더 재밌는 게 5억 8천 상승장이었으니까 막 올라가다가 그때 막 신이 났네. 아 그럼 나 하나 더 해야겠다 하다가 그때 지방 투자가 또 유행이었거든요. 목포까지 내려가가지고 목포 신도시 그 남학 신도시라고 거기 하나 갭으로 하나 3천만 원 들고 갔거든요. 거기. 그것도 갭을 하나 샀는데 그거는 3, 4천이 또 지금은 내려갔어요. 매매가가 두 개 다 내려가 버리니까 최고로 많이 내려갔을 때 1억 8천? 이렇게까지 돈이 다 까먹은 거네. 안 팔았으니까 까먹진 않았는데 그래도 수치상으로는. 그렇게 수치상 팍 내려가 버리니까 회사 다니는 재미도 없고 뭔가 굉장히 허탈하잖아. 네, 약간 자존감도 내려가는 거 그렇죠.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뭔가
멈출 수는 여기서 없고 이걸 만회하고 싶다는 그렇지, 생각을 그렇지. 막연히 하다면서 주식을 또 손을 댔는데 그때는 제가 주식을 잘해서 아니라 상승장을 잘 만나서 잘 된 거였더라고요. 계속 까먹었어요. 거기다가 또 주식을 또 하다 보니까 코인이나 주식 막 손대다가 그때 아파트 가격이 좀 떨어졌을 때 이걸 만회하기 위해서 주식하고 코인을 다시 한번 또 한 손댔는데 건데 그때는 마음이 급할 것 같거든요. 맞아요. 이게 더 생각처럼 안 된다라는 느낌을 받으셨나 봐요. 네. 근데 돌아보니까 전에 주식하고 코인 그리고 부동산도 좀 올라갔던 거를 생각해 보니까 내 실력이라기보단 시기적으로 내가 상승장일 때 내가 들어가서 였구나를 생각한 거네. 네. 그게 선생님한테 좀 죄송스러운 얘기일 수도 있는데 그게 되게 나한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잘해서 돈 번 거라고 생각하는 순간 나는 무너지는 거라고 생각을 좀 갖고 있어요. 이건 실력하고 별개일 수도 있는데 보통 사람들은 실력을 자꾸 키워내려는 노력 이거는 분위기랑 시장 환경 때문에 만들어진 걸 수도 있는데 그 안에서도 하락장일 때도 돈을 버시는 분도 분명히 있겠지만 대다수는 나도 마찬가지고 분위기를 내가 이겨낼 수 있는 실력을 나는 갖추지 못한다는 거를 받아들이는 게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때 받아들였어요. 그거야. 첫 번째는 그거를 받아들이는 거라고 나는 생각해요. 이거는 내 실력이라기보다 이 시장 상황이었구나. 그게 더 중요하구나. 를 정확히 느낀 게 그러면 이제 내가 다른 방향을 볼 수 있는 순간이 생기는 거라고 생각하거든. 거기서 내가 조금 더 하면 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면 더 힘들 수도 있는 거지. 근데 거기서 잘 받아들인 거라고 생각해요. 그거 아무나 못 받아들여. 왜냐면 좀 창피하거든. 자존심도 상하고. 자존심 많이 상했어요. 그렇지. 내가 그래도 이만큼 처음에 했던 이제 사람인데. 집 살 때는 나 돈 번 걸로 샀어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렇지. 몰랐어. 동료들한테 한두 명씩 그렇지. 했다가 최근에 한 명 만났거든요. 네. 떨어졌다고 이제 알고 저한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지금 괜찮아? 지금 8채 받고 있는 그런 사실을 모르고 물어본 거니까 속으로는 너보다 잘났어 걱정하지 마라고 얘기하고 싶었는데 네. 괜찮아 하면서 밥이나 먹자 이렇게 하고 그냥 유연하게 넘겼거든요. 근데 만약에 내가 8채가 없었으면은 그 말 딱 들었을 땐 자존심 되게 상하고 그렇지. 망했나? 이런 생각 그렇지. 했었는데 그거 물어보면 이 뭐 나랑 싸우자는 거냐? 근데 물론 모르겠어요. 그 친구가 악의적으로 물어본 건지 그냥 물어본 그렇진 건지 않았겠지. 모르겠지만 그냥 괜히 그런 조그마한 가시 하나에도 크게 맞아. 되었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아파트 인천 거랑 목포, 남학. 목포, 남학 신도시 거는 갖고 있는 거야? 네, 계속 갖고 있어요. 이것도 끈질기게 갖고 있네? 내가 어쨌든 손해는 보지 않겠다라는 의지가 느껴져요. 안 팔려고요. 우리는 그렇게 가는 거야. 그렇게 가면 손해볼 일도 없는 거고 마음도 생각보다 되게 편안해지더라고. 근데 그 둘 여기 재산세 내는 게 좀 새 가슴 아프긴 아파트다 한데. 보니까 네. 이게 우리 빌라랑은 차원이 다를 거라고 생각도 되네. 네, 수리할 거나 뭐 그런 건 딱히 없었고 그렇지. 세입자만 잘 맞추면 되는 거라서. 근데 다행히 인천 거는 전세가가 그렇게 요동을 치지 않고 비슷해가지고 그냥 세입자 한 번 바뀌었는데 딱 1,000만 원만 더 필요해가지고 어떻게 돼가지고 이렇게 맞췄고 여기 남학 신도시는 거의 한 4천 정도 떨어진 거예요. 전세가? 오히려 역월세로 불쌍한 척을 엄청 했어요. 저 아까 못 낸다. 나 진짜로 돈이 없다. 외모와 다르게 그런 걸 잘하네요. 진짜로 돈이 없다고 네. 우는 연기 하면서. 근데 물론 이분이 FM대로 법적으로 하자 그럼 나 하면은 임차권 등기하고 나갈 거야? 네. 그렇게 하면. 뭐 답이 없는데 그렇지. 진짜 죄송하다고 제가 어린 나이에 1, 2천 벌어오고 싶다고 했는데 이렇게 돼가지고 제가 시세보다 조금 더 역월세 드리고 부담 안 가게 해드릴 테니까 혹시 이사 갈 거 아니면은 부탁드리겠다 하니까 알겠다 이렇게 해주셔가지고 와, 역시 또 사람 복이 있네. 근데 이것도 우여곡절 안 된다 이상하고 나 뭘 믿고 당신한테 내가 그렇지. 왜 해주냐 이런 식으로. 그렇지. 그러다가 막 사정사정 하면서 그냥 제가 애기 출산하셨더라고요. 선물 하나 딱 보내드리면서 진짜 죄송하다고 역월세 드리겠다고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알겠다 나 계속 살 거니까 그럼 알겠다고 하면서 조금씩 드리고 중간중간에 혹시나 그럴 수도 있으니까 새해 선물 하나 정도만 드리고 감사했다. 훌륭하다. 지금은 되게 관계가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거기는 물어봐도 돼요? 구체적인 금액을? 그럼 원래 지금 전세 받고 있는 게 이것도 2억 7,500에 전세가를 맞췄고 그러면 시세가 한 4천 정도 떨어진 거야? 네.
매매가가 3억 900. 그리고 전세가 2억 2억 7,500. 근데 그럼 한 3,500 정도 들어갔던 것 같아요. 전세가 지금 좀 떨어져서 한 2억 초반 정도의 시세인가 보네. 네. 3, 4천 대비를 내가 빼주지 못하니까 집주인인 내가 오히려 월세를 준다? 네. 빼줄 수는 있었어요. 3, 4천을 내고 드릴 수 있었어요. 근데 연기를 조금 해서 그 3, 4천으로 제 보물들을 하나하나씩 더 늘려나가면은 그 돈이 더 그렇지. 저한테는 더 보물이고 이거는 저한테 보물이 아니었으니까 보물을 늘리려면 제 3, 4천이 필요한데 이걸 메꾸자니 돈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히려 제 그 돈으로 빌라를 늘리는 쪽으로 그때 당시에는 이제 가지고는 있었죠. 이분이 만약에 필요하다면 드려야 되니까. 근데 협상이 잘 돼서 결론적으로 3, 4천으로 또 투자를 해서 월세를 또 번 걸로 이렇게 다시 그러네. 역으로 목포 드리고 있어요. 그러면 3, 4천으로 월세 빌라를 늘려가는데 활용을 한 거고 거기서 받는 걸로 드리는 거네. 네. 그러면 오히려 선생님은 돈이 더 남네 남죠. 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면 아파트 남학신도시 그 세입자분한테는 얼마 주는지 물어봐도 돼요? 20만 원 가까이. 20만 원? 그러면 괜찮은 조건인 것 같은데? 그 사람도? 괜찮은 조건이에요. 엄청 괜찮은 조건이네. 괜찮게 드렸어요, 일부러. 미안해서. 한 10만 원 드려도 될 것 같은데. 15 정도 15. 생각했거든요. 그것도 좀 넉넉하게. 근데 제가 20까지 드리겠다. 진짜 돈 없는데. 탄탄한 일자리는 좀 보여줬겠네. 일자리 얘기는 안 하고 그래요? 그냥 일자리도 아니라 나 200 겨우 넘는데 돈 진짜 없는데 20 정도 제가 꾸준히 잘 드리겠다 이렇게 하니까 알겠다 이렇게 했어요. 그럼 그분도 괜찮은 조건이었다고 생각도 드네요. 그분도 이제 괜찮은 조건이어야 제 조건을 들어주고 제가 그렇지. 그 당시 때는 의리였으니까 제 생각에는 그렇게 나쁘진 않았다고 생각을 해서 나 같아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그 정도면? 그럼 거기서 23? 23도 줬을 것 같은데. 근데 생각으로는 맥스가 20이어가지고 23 달라고 했으면 진짜? 죄송하다. 그냥 3천 드리겠다. 나가라. 했을 수도 있죠. 역시 이 협상의 조율을 굉장히 칼같이 잘 하고 계신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운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냥. 그렇게 역전세도 잘 방어를 하면서 가격이 올라가는 아파트 재미도 봤지만 그게 떨어졌을 때 불편함과 막막함 때문에 그거 하면서 월세 투자를 했던 거네 그러면? 네. 그러면 정확히 시세 차익형과 월세를 주는 부동산에 대해서 장단점이 정확히 구분이 됐을 것 같네요. 네. 시세 차익은 제가 시세 차익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사실 비교는 할 수 없지만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았어가지고 그리고 이 상승장 때 들어간 게 내 실력이 아니고 분위기 때문에 들어간 거여서 근데 이거를 빨리 제가 알아서 더 큰 돈이 묶이기 전에 그렇지. 알게 된 거를 그냥 마음속으로는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냥. 맞아요. 그거 하면서 또 배운 것도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말로 표현은 못하지만 머릿속이나 마음속으로는 그래도 좀 성장할 수 있는 조금의 계기? 그런 거였던 것 같아요. 사실 그래서 팔고 싶어요. 나 막 더 늘려야 되고 그런데 이제 저한테 크게 보물을 안 되고 나중에 시세 차익도 안 날 것 같은 거라서 그건 모르죠 뭐. 그러니까 이게 항상 부동산 투자할 때는 얼마나 오래 갖고 갈 수 있는지 그 힘이 되게 중요한 것 같은데 네. 나는 왜 전세를 안 좋아하냐면 전세가 돈을 못 버는 투자여서가 당연히 아니고 버틸 수 있는 힘이 굉장히 떨어지더라고. 맞아요. 선생님도 지금 돈을 주면서 내가 붙잡고 있는 개념이다 보니까 지금 월세 받고 회사 월급도 있어서 큰 부담은 당연히 아닐 거라고 생각하는데 재미가 없어요. 네, 맞아요. 이거는 뭐 주식도 코인도 난 똑같다고 생각하거든. 오래 갖고 나가는 게 선생님도 잘 알겠지만 진리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투자를 하는 게 분명히 있잖아. 네. 근데 그 오래 갖고 가는데 힘이 굉장히 떨어지는 것 같아요. 내가 돈을 주면서까지 일해야 되나? 내 집인데? 이런 생각도 들 수도 있다고 생각도 드는 것 같고. 많이 그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속상하지. 지금 와서는 그렇게 신경은 안 쓰는데 그렇죠. 그 당시 때만 해도 이게 맞나? 약간 이런 생각 많이 했는데 또 지금은 월세가 늘어나다 보니 그럴 수도 있다. 약간 그렇게 마음이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시세 차익 갭 투자와 빌라 월세 투자를 비교해 보니까 선생님의 행동에서 답변이 나왔다고 생각하는 게 그 5번째 이후에 계속 늘려서 8개까지 네. 한 이유가 이게 나한테는 조금 더 가까운 잘 맞는 투자라는 생각을 하셨다고 생각해요. 그럼 네. 6번째는 어디 받았어요?
광주 매산동. 광주로 다시 돌아갔군요. 광주의 매산동이면은 그래도 회덕동보다는 나은 동네가 아닌가? 모르겠어요. 그렇지 사실 않아? 비슷비슷한 것 같기도 아 하고. 그래? 그러면 여기는 얼마에 받았어? 이거 1억 2천에 받았어요. 1억 2천. 여기도 방 3개짜리? 네, 화장실 2개. 그러면 이것도 깨끗한 집이라고 생각 드네요. 네. 여기도 월세 얼마에 받았어요? 여기는? 여기는 75 정도 생각했는데 70에 해줬어요. 깎아달라고 그래가지고 알겠습니다 그냥. 아 그럼요. 우리 항상 5만 원 여윳돈은 깎아줄 거 생각하고 내놓는 거라고 생각해서 그럼 요거가 그래도 선생님 거 안에선 수익률이 괄목할 만하지는 않을 것 같은 생각은 좀 드네요. 일반적인 수익률에서는 뭐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19% 나와요. 19%. 그래도 우리한테 19%면 19%. 좀 아쉽다라는 생각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아쉽다. 그리고 이 기세를 몰아서 7번째는 7번째가 양주의 백서읍. 또 보물 같은 곳에서 백서급의 여기도 신축 빌라로. 네, 여기도 신축이에요. 전 구축이 없어서 오히려 더 아쉬워요. 그래요? 그거는 우리 다 정리하고 한번 네. 얘기해봐요. 그리고 요거는 낙찰이 8,650. 8,600 정도에 받은 거고 1000에 53. 여기도 좀 깎아줬나 봐요? 55에서 2만 원까지. 2만 원 전략 아주 잘 쓰고 계시네요. 네. 그래서 얘도 대출도 80% 잘 받은 거고 네, 도배만 해주고 그냥 바로 내보냈어요. 한두 달 정도 걸린 것 같아요. 그래도 다 순탄하게 잘 나갔다고 생각해요. 비율도 괜찮은 것 같고. 네, 남들이 봤을 때는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센 것들을 앞전에 만나다 보니까 나머지들은 조금 여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요. 그거를 배우는 거야. 이제 웬만한 거에 흔들리지 않는 거죠. 아직 반지하가 없어서 좀 아쉽긴 한데 반지하를 한번 또 경험해 보면 웬만한 집들은 수월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반지하를 받아보고 싶은데 못 뭘 받아요. 억지로 받지 말아요. 그러니까 뭐랄까 경기도에서 외곽 지역들을 받다 보니까 살짝 더 안쪽에서 구축에 또는 반지하도 한번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오히려 거기가 더 낙찰받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맞아요. 원래 구도심 쪽 하다가 여기 만만치 않구나 한 다음에 나가는 것들이 선생님 지금 받은 지역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처음부터 광주를 받기가 쉽지 않아요. 네. 우리랑 잘 맞는 동네는 맞는데 거기도 빌라 신축 단지로 엄청나게 형성돼 있는 곳이긴 한데 그 외곽 쪽으로 나가는데 이 심리적인 장벽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 때마다 사람들은 엄청 달라붙어요. 광주에. 광주는 만만치 않은 동네니까 양주 백서읍도 쉽지 않아요. 잘 받은 거라고 생각이 좀 네, 들어요. 딱 잘 받았어요. 같은 빌라에 A단지, B단지가 있는데 B단지는 거의 1억 가까이 되는데 저는 그냥 낮은 금액에 썼는데 딱 2명 들어왔거든요. 네. 그분은 더 낮게 써가지고 우연찮게 됐어요. 잘 주워 먹었네. 수익률도 괜찮게 나왔고. 이 정도면 훌륭하죠. 그리고 여기도 새 집이니까 수리할 것도 많이 없었다는 느낌이 드네요. 네, 채무자 살고 계셨는데 거기도 이사비 드린다고 얘기 안 하고 네. 식사비 드린다니까 알겠다 하면서 오히려 식사비를 25만 원 드렸거든요. 근데 이사비 25만 원 드렸다고 하면 되게 네. 적어 보이는데 네. 인심 없어 보이는데 식사비 25만 원이라고 하면은 왠지 소고기 먹어도 될 것 같아요. 네, 이사 나가실 때 식사비라도 드리고 싶다 이렇게 아. 하면서 봉투해서 드리니까 되게 잘 설명해 줬어요. 여기 집이 어떻고 단장 세대는 어디고 쓰레기 버리는 데는 어디고 이런 꼼꼼하게. 화자가 굳이 찾으면 없었지만 내 나름대로 화자는 여기니까 여기 좀 더 신경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오. 이런 식으로 알려주시더라고요. 그런 분이 흔치 않은데. 그니까요. 저도 그런 분 처음 만나가지고 이사비 계산하고 들어간 건데 그래도 많이 아낀 것 같아요. 선생님한테 이렇게 하나 또 배운다고 생각이 들어요. 같은 돈을 들이면서도 단어가. 어떤 단어를 쓰는지에 그거 중요한 것 따라서 같아요. 정반대로 또 달라지는 상황도 벌어지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이 좀 들어요. 네. 그래서 양주 백서급을 마무리하고 8번째가 가장 최근에 받은 거네? 아, 네, 최근에 요거는 어디 받았어요? 그 인천의 마전동 받았습니다. 여기도 우리랑 잘 맞는 동네인데 잘 맞는 동네. 선생님 거 안에서는 가장 도심 지역에 받은 거 아닌가? 여기도 제일 뭐- 도심이에요. 그러네요. 그래도 이 방차관 금액 2,800짜리를 인천에서 또 잘 찾았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 여기도 깨끗한 집인 거네? 여기도 깨끗해요. 1억 1,300. 그래서 잘 받았네요. 네, 잘 받은 것 같아요. 방 3개짜리야 여기도. 네, 방 3개, 화장실 엘리베이터도 2개, 있고. 엘베 있고. 잘 받았네 그러면. 네, 그래서 여기는 얼마에 받았어? 월세 2,000에 65. 2,000에 65? 이제는 투자금이 조금씩 줄어들어서 보증금을 좀. 보증금을 살짝 올려서 이렇게 네. 받는 게 좋을 것 같아서 2,000 받았습니다. 처음 다 1,000단인데 처음으로 2,000 받았어요. 잘했어요. 상황에 맞춰서 가는 거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8개를 다 마무리하니까 총 월세가 516만 원에 순 월세는 274만 원. 네. 성과를 올린 거면 아무나 할 수 있는
결과는 분명히 아니라고 생각해요. 선생님이 어쩌면 좀 가볍게 운 좋게 됐어요, 세모자가 좋은 사람이셔서 수월하게 됐어요 라고 이렇게 가볍게 얘기했지만 그 안에 선생님도 이 고민과 고뇌의 시간과 애로사항들이 분명히 많이 있었고 폐찰도 많이 해서 얻어낸 2년의 선생님이 만들어낸 예술 작품이라고 저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또 하다 보니까 이제 앞으로의 투자는 어떻게 이어나가야 될 건가에 대한 고민이 좀 될 거라고 생각이 좀 들어요. 네네. 그리고 고민사항이 오피스텔 할까? 네, 오피스텔. 고민이랑 또 이제 작가님의 방향성 그리고 이제 수강생들도 앞으로 계속 받으시고 하시잖아요. 근데 그 수강생들이 이제 이미 다수다에 계신 분들도 있고 하면은 지방 쪽으로 요새는 투자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뭐 유튜버들도 계시고 한데 또 거리상 지방까지 가기에는 좀 그렇고 그러다 보니 앞으로 투자 방향성 작가님의 그리고 수강생들한테 어떤 식으로 코칭을 해드릴 건지 그런 것도 좀 궁금했어요. 선생님 방향에 대해서는 월세로 늘려나간다에 대해서는 방향은 잡은 거네. 저는 단적인 목표는 그냥 딱 300, 월세 300 만드는 게 목표고 그 다음은 500 정도까지 또 해보고 싶고 이렇게 하고 싶어요. 이렇게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500은 300은 이제 거의 달성한 거라고 생각은 들고 근데 똑같이만 반복하면 500 가는 거야. 또 300까지 달려가려고 이렇게 막 하다가 갑자기 이제 정부에서 이제 임대사업자 대출, 명예사업 대출이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딱 해버리니까 임장 가려고 찜해놓은 목록들을 못 간 거예요. 안 나온다고 하니까 수도권이 대체로 오피스텔을 일단 해야 할 것 같은데 오피스텔은 제가 한 번도 안 해봤으니까 이제 오피스텔도 조금씩 어떤 느낌으로 가야 되나 이런 생각으로 여쭤보려고 했습니다. 작가님도 근데 오피스텔에 관심이 있으신가? 오피스텔을 다른 거라고 생각하는 관점 자체가 그런 질문은 저는 당연히 많이 받긴 하는데 오피스텔도 괜찮나요? 라는 질문 자체가 나는 좀 의아스러웠어요. 처음에는 어떤 게 다른 건지 잘 모르겠고 나는 빌라 월세 투자자는 아니거든요. 빌라 월세 도하는 사람인 거지 반지하 월세 하는 사람이 지상층 빌라와 선생님 외곽 지역의 신축 빌라를 내가 꺼릴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해보면 거기는 집 컨디션이 훨씬 좋잖아요. 근데 내가 거기에 선입관이 생기기는 되게 어려운 것 같아. 오히려 거기서 월세 받는 거 수월한 거잖아. 그리고 해놓으면 새 집이니까 상대적으로 갖고 있으면서 수리해달라, 비가 왔을 때 물이 샌다, 그런 일은 상대적으로 좀 덜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 관리 용이성에서 훨씬 수월한데 내가 거기에 대한 거부감이 있을까를 생각이 들고 선생님 지금 8개 한 물건을 보니까 근데 이런 물건을 했던 사람인데 처음에 시작을 할 때 외곽지역 빌라는 선입관이 있기 때문에 보통 잘 못해요. 근데 선생님은 외곽지역을 처음부터 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8개가 전부 다 외곽 쪽이야. 네, 맞아요. 그 진입장벽을 넘은 사람이에요. 선생님은 나는 원래 이걸 하던 사람이니까 이게 뭐 불편한가 선입관이 뭐가 있어 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선생님은 월세 수익만 좋으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인 거잖아. 맞아요. 근데 오피스텔은 뭐가 다른데? 오피스텔도 수익률이 나오면 한다 이런 마인드인데 어떻게 보면은 작가님의 집 중에 오피스텔은 없잖아요. 그거는 굉장한 오해예요. 내가 오피스텔 입찰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오피스텔은 낙찰을 못 받은 거예요. 왜냐면 제가 지금까지 했을 경우 안에서는 주택도 똑같이 수익률 기준을 세우고 입찰을 했을 때 오피스텔 낙찰 확률이 적었던 거예요. 오피스텔의 땅의 지분이 적으니까 별로야 라는 개념으로 안 한 건 아니에요. 그리고 이 오피스텔이란 단어도 저는 조금 구분을 했으면 좋겠는 게 오피스텔이 보통 사람들이 말하는 오피스텔은 수도권 도심 쪽에 원룸이 빼곡하게 차 있는 오피스텔을 보통 사람들은 오피스텔이라고 나는 단어를 쓰는 것 같은데 저는 그런 오피스텔은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아요. 핵심 지역에 있는 원룸 오피스텔은 난 별로 안 좋아해요. 선생님도 많이 해봤으니까 물건 찾으면서 보셨을 거라고 생각하는 게 저층의 오피스텔, 위에는 아파트 아니면 빌라 이런 게 껴있는 오피스텔도 있단 말이야. 인천에도 있고 서울에도 있고 이 수도권 쪽에서는 빌라형 오피스텔도 꽤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맞아요. 어떤 물건인지 알죠? 네, 형만 그렇게 해서 그거는 아마 용적률이나 건폐율 때문에 세대수를 더 뽑아내기 위해서 주택으로 안 하고 오피스텔 용도로 허가받은 물건일 거니까 그거는 선생님 지금까지 했던 물건이랑 방 2개짜리 3개짜리 물건들도 되게 많을 거예요. 겉으로는 빌라처럼 생겼는데 용도만 오피스텔인 거예요.
그거는 대지 지분이 또 적지도 않아. 아마 마전동에도 나는 그런 물건들을 좀 봤거든요. 그런 거라면 어떤 부분이 차이가 있을까라고 오히려 난 생각하게 되는 것 같고, 오피스텔 했을 때 저는 오히려 요새는 더 장점이 많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첫 번째는 취득세예요. 네. 취득세 지금까지 하면서 중과는 하나도 없었어요? 네, 다 1%. 다 1%로 한 거야? 임대사업자 넣고 한 거야? 아니면은 다 공시가격 1억짜리 1억 이하만 1억 이하로만 한 거구나. 네. 만약에 1억 초과를 한다고 했을 때 8% 12%도 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주택으로 했을 때 네. 8% 12%보다는 오피스텔 취득세가 나는 고정이라서. 오히려 적잖아요. 상대적으로. 아, 네. 그러면 나는 취득세가 상대적으로 오피스텔이 유리한 걸 수도 있는 거야. 한편으로는. 선생님은 지금까지 1억 이하만 하다 보니까 1%에서 4% 내려고 하니까 부담스러워. 그건 상대적인 부분이니까 그게 맞아요. 아까울 수도 있는데 네. 어떤 사람 8% 12%보다는 4%가 더 적은 거 아닌가? 라고 나는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보유세에 관해서도 분명히 주택하고 오피스텔, 재산세는 오피스텔이 더 많이 나올 건데, 선생님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오피스텔을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그것도 줄일 수 있단 말이야. 근데 나는 재산세를 줄이는 것보다 저한테는 더 중요한 게 다주택자고 보유세가 부담스러울 수도 있잖아요. 선생님도 계속 늘려가다 보니까 그 보유세에 대한 걱정, 두려움이 생길 수도 있을 건데, 지금은 괜찮은데 더 늘려나갔을 때 이 보유세, 특히 종부세가 갑자기 많이 나오면 어떡하지에 대한 두려움이 분명히 있을 것 같거든요. 사실 재산세보다는 종부세가 더 두려운 사람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네. 오피스텔은 세법상 상가예요. 그래서 걔는 취득을 했을 때 종부세랑 별로 상관이 없어. 그러면 나한테는 오히려 세금적인 게, 사람들이 봤을 때 오피스텔이 세금이 더 비싸다라고 하는데 나한테는 취득세랑 종부세에서 더 유리한 주택이야. 그러네요. 그러면 나한테는 괜찮은 부동산이 아닐까라고 생각해서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 보니까, 어쩌면 선생님은 계속 주택 1%짜리만 하다가 이걸 하려고 하니까 거부감이 들 수도 있을 것 같긴 하네. 근데 내 입장에서는 왜 그걸 걱정하지? 뭐가 다르지? 오히려 더 유리한, 다 유리하다는 건 당연히 아니에요. 유리한 점도 분명히 있잖아요. 그러면 왜 물어보지? 라는 내 마음도 이해가 될 거라고 생각도 들어요. 설명을 들으니까 그렇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오피스텔은 어쨌든 지금 할 수 있는 거에서는 명확하게 규제가 없잖아. 대출에선. 우리한테는 대출이 또 중요한, 세금은 두 번째, 세 번째야. 생각해보면. 뭐 낙찰을 받고 취득을 해야지 세금도 걱정하는 거지. 낙찰을 받으려면 어쨌든 대출이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핵심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대출을 받을 수도 없다고 하면 아예 내가 시도조차 한번 계산이라도 해볼까 싶긴 한데, 오피스텔은 대출이 나오면 왜 고민하지? 라는 생각이 제 입장에서는 또 드는 것 같아요. 혹시라도 취득세랑 그런 세금 부대 비용을 반영을 한다고 하더라도 수익률이 내 기준에서 나온다면 나는 그 대상이 나랑은 잘 맞는, 또 우리 월세 현금흐름 투자에 잘 맞는 대상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드는 것 같아요. 그냥 뭐랄까, 막연히 작가님의 방향성을 봤을 때 오피스텔은 하나도 없어가지고 그 얘기 듣고 싶었어요. 오피스텔은 안 건드린 이유가 따로 있었을까? 약간 이런 거. 뭔가 굉장히 큰 이유가 있는 줄 알았지만 낙찰을 못 받은 것 뿐이다. 그러니까요. 오피스텔을 그냥 개인적으로 작가님이 안 좋아해서 그런 줄 알았어요. 뭔가 의견을 좀 듣고 싶은 오피스텔에 대한. 우리 월세 현금흐름 투자의 자세를 선생님도 아주 잘 파악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우리는 돈만 되면 하는 거야. 맞아요.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 수익률을 받는 은행을 찾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만약 오피스텔이라는 대상이 20% 이상을 갖다 줄 수 있는 선생님만의 은행이 또 될 수 있다고 하면, 선생님이 서울에 거주하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투자하는 데는 서울에서 대출이 나오면서 수도권에서 갖고 갈 수 있다면 이상적인 물건이 오히려 아닐까라는 생각도 드는 것 같아요. 좋은 것 같아요. 그럼요. 지금 대출 규제가 돼도 주택 시장은 죽지가 않았어요. 사람이 엄청 많아요. 신기해요, 그게. 지금 또 진보 정권 들어왔다고 부동산 가격이 올라갈 거다라는 기대감? 그 기대감도 분명히 있을 거로 난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 P2P 같은 거 써가지고 10% 15% 이런 거 금리 써가지고 잠깐 그거 이자 계산해서 들어오시는 분들도 되게 많거든요. 근데 그거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라고 난 생각하거든요. 저도 사실.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그럼요. 선생님 몸소 체험했잖아. 이게 떨어졌을 때 방법이 없단 말이야. 분위기 못하고 살짝만 삐끗해도 안 팔리거든요. 그게 위험할 수 있는 만큼 얻을 수 있는 것도 클지 모르겠지만, 선생님도 아까 겁이 많다 그랬잖아요. 네. 나도 또 겁이 누구에 뒤지지 않을 만큼 겁이 많은 사람이다 보니까 거기에다가 내가 베팅을 못 하겠더라고요. 올라가면 좋지만 떨어지면 어떻게 할 거야? 그러면 지금까지 쌓아놓은 게 다 무너져 버린다고 생각하면 그게 더 끔찍한 거잖아요. 이제 선생님도 한 8개 했으니까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처음에는 약간
공격적으로 늘리는 데 힘을 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건데 여기에서 깨달은 게 뭐라고 난 생각하냐면 버는 것보다 더 중요하고 더 어려운 게 뭐냐고 생각하냐면 지키는 거예요. 기본이 지키는 게 돼야 벌 수 있는 거라고 난 생각하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 지키지도 못하고 이걸 또 베팅을 해버리는 행동은 나는 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럼 나는 성향이 보수적으로 바뀔 수밖에 없을 거고 여기서 바꾸더라도 조금씩밖에 못 바꿀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그런 투자는 못해요. P2P를 써가지고 한다? 끔찍하다고 난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차라리 P2P 말고 일반 대출, 우리 1금융, 2금융에서 받을 수 있는 정부에서 명확히 허락해준 대출이 있다고 하면 저렴한 금리로 사는 게 난 더 낫지 않을까? 네, 저도 라고? 그렇게 생각해요. 생각이 좀 들고 지금 대출 규제가 정확히 된 게 뭐냐면 임대사업자와 매매사업자가 규제가 된 거예요. 근데 세상에 사업자가 이거 두 개밖에 없을까? 그래서 통신사업 그것도 그렇죠. 곧 막힌다 뭐 이런 말도 들었던 것 같아요. 자 봐봐요. 이게 나오는 이유를 한번 생각을 해봐요. 이게 왜 나오는 걸까? 은행이 돈을 벌어야 되니까. 그 정확히 그거예요. 네. 그 은행에서 우리를 가엾게 여겨서 우리 같은 투자자들을 그러면 임대 매매 맡겼으니까 다른 쪽으로 너네들을 도와줄게 이것도 있겠지. 근데 그게 1번일까? 그죠. 이윤을 추구하는 집단이다 당연하죠. 은행도 대출을 해줘야지 먹고 사는 가장 큰 집단 중에 하나인데 매년 목표액이 있을 거예요. 은행도 몰랐을 거 아니야, 정부가. 갑자기 그렇죠. 그러면 성과를 못 내니까 어떻게든 파생 상품을 자꾸 만드는 거지. 요것도 있으니까. 선생님 말씀대로 저도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이제 조만간 막힌다고. 끝일까? 거기서 성과를 낸 은행들은, 올해 목표액을 채운 은행들은 끝내요, 당연히. 네. 모든 은행이 성과를 다 맞췄을까? 를 생각해 보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적극적으로 약간 어좀 위험한 행동일 수 있거든요, 은행에서도. 근데 그 지점장님의 목숨줄이 달려있단 말이야. 올해 성과를 채우냐 마냐에서. 그러면 그 지점장님을 한번 생각해 봐. 그 지점장님은 약간 베팅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 지점장님이 안 계실까도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중요한 거는 곧 막힐 거다라는 거지 오늘 막혔냐는 거야. 곧 막힌다고 하면 내가 낙찰도 바로 받을 수가 없으니까. 네. 낙찰 받았는데 막히면 어떡해? 그거라고 생각도 전 들긴 하거든요. 근데 선생님도 지금 2년 투자하면서 대출 안에서 배운 것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네. 저도 지금 13년 투자하면서 대출 종목만 봤을 때 대출을 해준다 안 해준다, 몇 달 전에 규제가 생겼다 안 해줬다, 그 부분 때문만이 아니고 항상 대출 된다 안 된다 하는 시기가 언제나 있어요. 그리고 항상 우리 낙찰 받았을 때 대출 상담사한테 듣는 제한 시간은 뭐냐면요, 대출 그 규제가 없을 때도 아마 경험이 있을 거예요. 이 상품 이번 달에 마감해, 이번 주에 마감해요, 빨리 자수하세요. 그런 얘기를 한두 번 들었어? 계속 들어요. 그거는 어떤 물건을 언제 받더라도 항상 들어요. 빨리 하라고. 이쪽 농협은 그렇게 지금 해야 된다. 그렇죠. 언제 마감이다. 자서라도 해놓으세요. 맞아요. 그런 얘기 미리 맨날 해놓으라고. 한단 말이야. 그게 지금 대출 규제랑 같이 접목을 하다 보니까 더 두려운 건 맞아요. 네. 일반 시기는 아니니까. 그래서 딱 들어가기 전에 마음에 드는 물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장님한테 나 이 물건 들어갈 건데 대출 요구 좀 알아봐 달라 하면은 이렇게 잘 알려주시거든요. 근데 딱 그 실장님께서 못 박아서 이제 아예 안 나와 버린다 이러니까 오피스텔만 해야 된다 이렇게 해버리니까 살짝 대출에 의해서 안 되는가? 내가 이런 거를 안 된다라는 말을 처음 들어버리니까 그거에 있어서 해결 방안이 주택에 있어서는 살짝 안 나와서 그런 것도 작가님과 좀 얘기를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도 들었었거든요. 작가님께서는 이제 투자 방향성이 대출이 안 나옴으로써 어떤 식으로 계속 나아갈 건지, 물론 파생 상품이 나왔다 하지만 일단은 지켜보고 계신 건지 아니면 수강생들한테 어떻게 말씀을 해주실 건지 이런 거. 선생님도 지금 8개를 했잖아요. 그러면 뭘 배웠으면 좋겠냐면요, 그 대출 상담사 한 명한테 말만 그분이 나를 많이 도와줬죠. 근데 그분도 100% 내가 잘 됐으면 제가 좀 약간 삐딱한 마음인지 너무 이 자본주의에 너무 찌든 사람의 마음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네. 그분도 얻는 게 있으니까 나를 도와주는 거예요. 맞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정확히 말하면요, 그분이 거래하는 은행들에서 안 나온다는 거야. 그분만 대출을 연결해 주는 건 아니잖아요. 내가 소개시켜준 거기에서 하는 거예요. 계속. 네. 거기가 되게 양심적이고 법무비도 싸게 주는 건 맞아요. 그래서 초반에
한 채, 두 채 받았을 때 엄청 비교를 해보고 작가님께 소개시켜준 것도 해보고 하니까 그래도 거기가 잘 해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설명도 잘해주고 선생님도 느꼈겠지만 미리 입찰하기 전에 답변 주는데 거의 없어요. 네. 근데 거기는 친절하게 설명도 잘해주고 법무비도 비교해보니까 저렴한 편이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고맙잖아. 또 양심적으로 해줬고 상담도 잘해주니까 계속 이어서 가는데 거기에 또 단점이 뭐냐면요, 그 사람한테 의존하게 되고 그 사람 말을 너무나도 많이 믿게 돼요. 그 사람 말이 거짓말을 하는 건 아닌데 그분을 생각해 봤을 때, 그 대출 상담자를 생각해 봤을 때 그분이 우리나라 전국 모든 은행을 대변을 할 수는 없어요. 맞아요. 그래서 그분의 말에 휘둘리기가 쉬워요. 그분이 안 된다 그러면 아 이제 못하네, 그분이 된다 그러면 아 되는 거네,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맞아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뭘 해야 되냐면요, 다른 데서도 해보는 것도 좋아요. 그러니까 고맙지 않다는 게 아니고 얘네가 못 해주면 난 딴 데를 가야죠. 맞아요. 법무비가 비싸다고 하더라도 내 생각에. 맞아요. 비싸더라도 해주는 데만 있으면. 그러니까 지금은 더 중요한 게 법무비를 100만 원, 200만 원 더 달라고 하는 데가 나쁜 애들이라기보다 해주냐 안 해주냐가 더 중요한 거야. 맞아요. 너무 간신배 같나? 아니요, 저도 그게 그게 맞아요. 맞아요. 그분 나도 되게 도움 많이 받고 하지만 그분이 못 해주면 당연히 다른 데를 알아보는 게 내가 할 일이라고 나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저는 최대한 많이 알고 있으려고 노력은 하는 것 같아요. 다양하게. 그래서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선생님 2년 만에 되게 오랜만에 얼굴 보는 거잖아요. 근데 나도 이게 이해타산적인 게 분명히 있겠지. 내가 그냥 와가지고 시간 뭐하러 써?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잖아, 한편으로. 네. 근데 나는 선생님이 계속 이 물건을 낙찰을 받고 월세를 받아가 주는 게 내가 도움이 되는 게 되게 많아요. 최근에 우회 대출을 알게 된 거는 내가 혼자 했으면 알아냈을까? 아니죠. 이거 다 교육생들이 했기 때문에 알게 된 거예요. 그거 하면서 항상 생각되는 게 그거야. 나만 잘 되려고 노력하면 안 되더라고요. 그거 진짜 맞는 말 같아요. 네. 그러니까 나 잘 된 거 당연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당연히 나는 항상 선생님이 선생님 자신이 첫 번째였으면 좋겠고 나도 내 자신이 당연히 첫 번째예요. 근데 내가 잘 되려면 나만 갖고 있어야지라기보다 나도 잘 되고 선생님도 좋은 점을 찾고 챙겨야지 같이 잘 돼야 돼. 결국에 내가 잘 되더라고요. 맞잖아요. 네. 선생님도 아까 남학신도시 그 세입자분하고도 비슷한 것 같아. 그분도 좋고 그분도 그냥 보통 좋은 게 아니고 어느 정도 선까지는 굉장히 좋아야 나도 좋은 게 생기는 거 아닌가? 맞아요. 너무 이해타산적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나는 그게 어느 정도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한테 내가 고급 정보야 라고 뭐 농담을 했지만 뭐 알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겠죠. 근데 선생님이 낙찰 받고 여기 했더니 어떤 조건에서 어떻게 대출을 받았어요를 나도 듣고, 선생님이 또 최근에 2년 동안 하면서 9개 또 했는데 대출을 받았어요, 만약에 선생님 사례를 새로운 교육생분들 하면서 얘기를 하면 내 말에 되게 힘이 또 실리지 않을까? 맞아요. 그러니까 처음 오시는 분들은 나를 봤을 때는 조금 거리감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난 되게 옛날부터 했던 사람이고 대출 규제도 없을 때 뭔가 아무것도 없을 때 그냥 사람들 경매 아무도 안 볼 때 했던 사람의, 그건 아니지만 그런 이미지가 있잖아. 네. 근데 내가 43번째에서 44개 50개 받았어요 하면 아이 저 사람은 원래 좀 돈도 있나 보네, 아이 원래 이 생태계도 잘 아니까 했나 보네, 이런 생각이 있을 수도 있는데 어쩌면 선생님을 봤을 때는 내 교육생이 누가 9개에서 했어요 라는 얘기를, 대출을 받았어요 라고 얘기를 하면 월세도 이만큼 받았어요 하면 중간 과정으로 또 삼기가 되게 좋은 것 같더라고, 내 입장에서도. 오히려 그렇게 최근 수강생들이나 그렇게 해서 나온 성과들이 있을 때 배우려고 했던 사람들은 더 와닿지. 더 와닿는 것 같아요. 그렇지. 항상 수업을 하면서도 제 사례도 많이 넣긴 하지만 최근에 교육생분들 받았던 대출 상품이나 낙찰 사례도 많이 보여주려고 노력하는 게 뭐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선생님이 지금 해줘야지, 선생님만 좋은 게 결코 아닌 거야. 나도 좋은 게 되더라고요. 선생님 월세 받으면 선생님만 좋은 게 아니고 나도 좋은 것 같아. 그리고 또 지나다 보면 이렇게 또 찾아와서 그럼 나도 좋은 거지 결국에. 이게 뭔가 우리 안에서의 시너지가 생기는구나 라고 생각도 들고, 내 수업 안에서도 의도한 건 아니었는데 아다리가 잘 맞게 돌아가게 되는구나 라고 생각이 들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게 같이 잘 돼야 되는구나. 그렇죠. 라는 그거 생각이 맞는 것 같아요. 같이 잘 드는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투자의 방향성까지 같이 좀 얘기를 하면 지방 빌라를 하겠다고 오시는 분들도 물론 계시는데 대다수는 수도권을 하고 싶으신 분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수도권을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당연히 나는 오피스텔을 권장 아닌 권장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한테는 지금 할 수 있는 거에서는 되게 투명하게 대출받으면서 할 수 있는 명확한 월세 현금 흐름 투자가 되다 보니까 그리고 그 편법 대출 같은 경우는 찜찜한 부분도 있고 네. 그게 좀 제약이 있어요. 그래서 나는 지금 내가 지방을 갈 생각은 없다. 근데 지방을 만약에 한다면 되게 이상적일 수는 있죠. 지방을 하는 사람들도 보통은 월세 현금 흐름을 하려고 하는 사람도 지방에 조그만 아파트 주로 하려고 하는데 그 안에서 만약에 빌라를 한다라고 하면 지역적인 거 개발 시세 차익은 모르겠지만 월세 수익률은 지방에서 또 빌라를 한다 그러면 경쟁 상대는 덜 할 거잖아요. 맞아요. 우리한테는 이해관계가 좋은데 나는 지방에 가치가 없어서 난 투자를 안 할 거야는 아니에요. 멀어요. 지금 선생님 서울의 중심가 쪽에 살고 있잖아요. 거기서 광주 가는 것도 멀잖아. 통진은 또 멀잖아. 네, 맞아요. 근데 지금 내가 충남 가고 서산 가고 당진 가고 거기도 갈만 할 수 있는데 거기까지 가면 마음속으로 부담스러울 것 같은 그 느낌 때문에 나는 거리 내가 그래도 차로 한두 시간 내로 갈 수 있는 범위만 주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지방이 생각 없는 건 거지 지방이 별로여서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내가 혹시라도 이건 뭐 내 자신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가정을 하는 것도 웃기긴 한데 혹시라도 내가 부산에 살고 있다? 근데 서울에 하지는 저는 안 할 것 같긴 해요. 저도 그럴 것 같아요. 거기는 지금 어떻게 청정 보면은 지역인데요. 어떻게 보면 관리적인 측면도 중요하다고 그럼요. 생각을 해서 1시간, 한두 시간 내에 갈 수 있는 것들이 맞아, 저한테는 맞아. 맞는 나는 것 같아요. 그냥 서울 살고 있으니까 이쪽 주변으로 하고 요 안에서 할 수 있는 걸 찾아내려고 노력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것도 비슷한 것 같아요. 그거는 아까 제가 맨 처음에 말했던 얘기랑 되게 비슷해요. 선생님 투자를 하다가 막혔어. 나도 책을 쓰다가 막혔어. 그러면 버려두고 다른 아이디어 떠오르는 새로운 책을 시작하는 게 내 경험상 지금까지 해왔던 부분에서 배운 건 그건 아닌 것 같아. 막히면은 거기서 가만히 앉아서 좀 생각해보고 내가 지금 요 안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나씩 찾다 보니까 책이 한 권이 완성이 저도 될진 모르겠지만 되겠지 언젠가는. 네. 내가 잡고만 있으면 그리고 한 줄씩 써 나가면 뭐 10년이 걸리든 20년이 걸리든 언젠가 마무리는 될 거 아니야. 그리고 선생님도 지금 내가 안에서 서울의 수도권의 오피스텔 고민을 하고 있는데 방향을 잡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럼 내가 갈 수 있는 제한은 있으니까 남학 신도시를 해보니까 집이 아무리 깨끗해도 목포는 나는 좀 아닌 것 같다. 그걸 느꼈다면 내 거리의 제한도 생겼을 거고 네. 그럼 이 거리 제한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걸 찾다 보면 우회 대출 같은 거나 다른 파생 상품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저는 항상 뭐라고 생각하냐면 내가 이 시장에 항상 참여를 하고 있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대출도 제가 다 말하지는 않아요. 이렇게 찾아오거나 찾아오지 않았어도 나는 물어보면 알려주려고 당연히 했는데 묻지도 않았는데 내가 먼저는 잘 말해주진 않을 거야. 네네. 근데 묻는 사람은 분명히 하고 싶은 사람이고 고민하는 사람일 거잖아요. 그러면 나도 열심히 하는 사람한테 더 정보를 드리지 않을까 당연히. 네, 그럴 것 같아요. 선생님도 지금 2년 전에 수업했는데 지금 와서 얘기를 하잖아요. 그동안 나도 수업을 또 했고 그 선생님 전에도 수업을 했고 네. 지금 이후에도 현재도 수업을 하고 있는데 그 많은 교육생들한테 내가 미리 100명, 1000명한테 이렇게 한다는 거는 내가 물리적인 노력으로도 쉽지는 않을 거잖아요. 네, 중간에 뭐 그만두신 분들도 그렇지. 계시고 저희 그 4명 같이 했었는데 네. 그 중간에 4명끼리 한번 만난 적이 있었거든요. 지속적인 거는 다른 선생님, 출연한 선생님이 계시거든요. 네. 그분도 나아가려고 하는데 시장적인 거나 그리고 좀 보고 계시고 나머지 두 형님들은 아직 안 하고 계시거든요. 배운 것만 이제 만족하고 계신데 그게 뭐 나쁘다는 건 아니고 그럼요. 또 그런 분들도 계시니까 뭐 작가님께서 다 정보를 알려줘도 딱 카톡 보고 딱 덮는 사람도 대부분일 테니까. 그렇죠. 묻는 사람은 분명히 필요하니까 네. 지금 하고 싶으니까 또 묻는 거 아닌가. 선생님도 지금 하려고 하는데 부딪히니까 연애하기 바쁘고 지금 투자하기 바쁜데 그 시간 쪽에서 저 같은 사람한테 아닙니다. 또 찾아온 게 아닌가. 오히려 작가님이 바쁘신데 제가 온 거죠. 저는 바쁜 사람이 아니고 바쁜 척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나는 약간 바쁘다고 하기가 좀 애매한 게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는 게 평온한 시간을 많이 가지려고 혼자 노력을 많이 하거든요. MBTI 혹시 어떻게 됐어요? 제가 MBTI를 외우고 있지 않아가지고 전 내향형인 줄 알았는데 외향형이라고 하더라고요.
바쁜 건 악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네. 쉼을 중요시 생각하셔가지고 좀 내향적이실 줄 알았어요. 저는 그거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요. 전 내향적이거든요. 사람들 복잡복잡하는 것보다 소수가 좋고 혼자 맞아요, 집에서 맞아요. 쉬는 거 좋아하고. 저도 그래요. 혼자 있는 시간을 많이 두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이렇게 교육생분들이 놀러 오겠다 하는 일들을 오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니고 줄을 좀 세우는 거예요. 아, 그래야지. 그쵸. 에너지인데 이것도 다. 그럼요. 그래서 선생님도 저희 2주 뒤에 오라고 한 게 바빠서는 아니었어요. 나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아, 그만 삶의 균형 중요하니까요. 맨날 교육생들하고 만나면 나도 힘들잖아. 그럼 내가 맨날 한 5일 동안 만나고 선생님 만났어 봐. 그럼 이것만 빨리 가! 이 에너지가 또 다르지 않을까? 맞아요. 그래서 이 영상 촬영하는 것도 횟수 조절을 굉장히 하는 거죠. 그거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그럼요. 그래요. 항상 바쁘게 살았으면은 또 하루 이틀 정도는 그냥 나를 쉬게 해줘야겠다 하면서 내일 나를 쉬게 하고 항상 그치? 이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맞아. 그래야 오래 가요. 그냥 우주의 기운 때문에 내가 나가고 싶어도 누르기 때문에 균형을 맞추는 게 중요하다. 내 에너지를 소진되지 않게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제가 입찰 그렇게 갔던 거에서 입찰 이제 가기가 싫은 거야. 그날 역대급으로 물건이 많아가지고 너무 늦게 끝났거든요. 제가 한 것 중에 제일 늦게 끝나. 한 3시에 끝났어. 맞아, 그럴 때 있어요. 막 2시, 3시까지 기다릴 때. 그럼 괴롭잖아요. 가기 싫다라는 마음이 들었는데 이틀 쉬니까 또 물건을 찾고 있는 거야. 꾸준히 균형을 맞춰야지 더 오래 갈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경매 일주일에 하나씩 법원들을 달력에다가 저장해 놔도 그 전에 에너지를 너무 많이 썼으면은 한두 번씩 안 갈 때도 있거든요. 맞아. 갖고 싶은 물건인데 아니다, 좀 피곤한데 좀 이날 쉬고 다음 기회에 여유 있게. 맞아. 그래야 좀 꾸준히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앞전에 말씀드렸듯이 유튜브도 8천 정도까지 구독자가 네. 있잖아요. 그것도 했었고 블로그도 같이 하면서 이렇게 네. 했었는데 못 쉬면서 계속 하고 꾸준히를 못 하겠더라고요. 거기다가 또 경매까지 하잖아요. 거기다 또 회사 일, 여자친구도 만나야 되고 또 운동도 해야 되고 또 책도 읽어야 돼. 이러니까 그렇지. 제가 못 하겠더라고요. 아. 그래서 이거는 안 하고 내가 네. 집중할 수 있는 거를 에너지를 균형할 수 있는 것들만 해야겠다 해서 네. 유튜브나 블로그는 아깝지만 그래도 묻어놨어요. 그냥 아깝다고 생각이 들긴 하지만 그래도 오히려 지금이 좋기 때문에 그냥 경험이었다? 약간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은. 그게 앞전에 했던 또 게. 어느 순간 또 도움이 될 때가 있더라고요. 맞아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언젠가는. 그럼요. 당장 지금 사용하지 못한다고 그게 시간 낭비이거나 괜한 경험이었구나라는 거는 하나도 없는 거 아닌가. 제가 원래 여기 목동 걸으면서 거의 한 12, 13년 만에 왔거든요. 여기 앞에 올 일이 제가 없었군요. 재수했을 때 여기서 했었거든요. 좀 소규모, 그 작가님도 여기 소규모잖아요. 이 수업이 거기서 소규모 학원이었었는데 물론 3번 수능을 봐서 좋은 결과는 없었지만 어렸을 때는 인생 왜 이러지? 하면서 실패자인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금 30대 중반 돼서 생각해보니까 그것도 좋은 경험 같더라고요. 재수 안 해본 사람들은 젊었을 때 피땀 눈물을 공감을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꾸준함에 있어서는 그때 배운 몸에 체득한 거랑 지금이랑 뭐 연결이 되는 그런 느낌도 조금 있는 것 같고. 선생님이 원하는 대학이 뭐 정확히 모르지만 거기에 성취를 혹시 못했다고 하더라도 그것 또한 선생님이 지금 8채의 빌라를 월세 516만 원 매출에 순월세 274만 원을 만들 수 있는 과정 중에 하나였다라고 생각하면 삼수가 스토리. 도움이 되는 일은 아니었을까? 라는 생각도 이렇게 끼워 맞춰보는 노력하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10년 전에 제가 실수했고 못했던 거 기억은 미화되고 장면만 항상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사람이. 근데 생각해보니까 삼수했을 때나 남학신도시 여고월세 드린다 했을 때 너무 고통스러워서 힘든데 지금 돌이켜보면은 딱 그 한 장면만 생각이 날더라고요. 힘들었지? 딱 끝. 지금이 더 중요하고 오늘날을 생각했을 때 오늘 괜찮았던 하루였고 작가님이랑 2년 만에 뵈서 좋은 경험이었다. 딱 그 장면들만 생각이 들어가지고 나아갈 수 있음에 좋았던 그런 기억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맞아요. 저도 그 말씀은 되게 공감되는 게 지나간 것들은 미화시키는 경향이 굉장히 있는 것 같더라고. 선생님 말씀에서 저도 힘들어 얻는 게 지금을 살려고 항상 노력을 저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진짜 오랜만에 선생님하고 단둘이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얘기 나눌 수 있는 그 즐거움만 자꾸 찾아 나가려고 하는 게 이 삶을 살아가는 또 즐거움 중에 하나가 아닌가라고 맞습니다.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2년 만에 이렇게 성과가 이만큼 냈다고 교육생께서 찾아
찾아와서 결과를 또 얘기해 주는 것 자체만으로도 내 나름의 사명감을 가져도 될 만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 것 같아요. 그냥 내 안에서는 되게 기분 좋을 날일 수 있잖아요. 찾아와서 너 기억은 생각도 하기 싫어라고 했으면 선생님이 오지도 않았어요. 근데 어쨌든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다라는 생각이 저는 있었기 때문에 또 와주시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도 내가 대한민국에서 어느 정도는 이 사회에서 조금이나마 어느 정도의 역할은 하고 살아가고 있구나 라는 생각, 이 사명감도 또 선생님 덕분에 갖고 가게 될 수 있지 않나. 다시 한번 느껴지는 거예요. 영광이죠. 아유 진짜로 그렇습니다. 저는 그냥 단순히 그 작가님을 모방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저보다 앞서고 존경하고 배운 사람의 능력이나 꾸준함 이런 것들을, 멘탈 전체적인 것들을 조금 배우고 모방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거든요. 저는. 자 봐봐요. 근데 나보다 잘하고 있어요. 그럼 너무 감사하긴 한데. 아, 지금 진짜예요. 제가 한 300 했을 때가 한 3년 더 했을 때 300 정도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나보다 빠른 거야. 그러면 아까 나는 43채 언제 어떻게 해?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나보다 더 빨리 하는 거지.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보면 또 그렇게 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럼요. 누구한테 배웠는지 참 잘 배웠어. 아, 그러면서 선생님 지금 과거 2년 동안 투자했던 물건들도 이렇게 공개를 해주시고 선생님이 투자하면서 배웠던 삶의 경험과 노하우와 지식들 무엇보다 선생님이 경험한 이 삶의 지혜까지 우리 구독자분들한테 공유해 주신 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고 저는 내일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작가 반지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마워요. 선생님. 그 연락처 내가 줄 테니까 물어봐요. 아, 예. 그 세금적인 거 하나 더 물어보고 싶어요. 네. 그 부가가치세를 혹시 뭐 내세요? 막 연락 오는데 그런 거 무시하고 있어가지고. 그럼 무시하면 돼요. 부가가치세는 그 사업자를 뭐 냈나? 부가가치세는 보통 우리한테 안 월세도 날라와요. 부가가치세를 뭐 내야 된다 뭐 이런 말이 있는 것 같아서. 누가 그래요? 유튜브 같은 데에서. 그 부분도 맞는데 우리는 기본적으로 면세 사업자예요. 정확히 말하면 모든 세금의 면세가 아니고 부가가치세 면세 사업자예요. 주택 월세를 받는 사람들은 가끔 세입자 중에서도 뭐 어디서 좀 주워 듣고 뭐 세금 계산서 해줘요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거든. 그 굉장히 개념 자체를 잘못 파악한 바보 같은 질문일 수도 있지. 주택 월세는 면세야. 그래서 세금 계산서를 못 끊어줘요. 정확히 말하면 우리는 뭘 해줄 수 있냐면 그냥 계산서를 해줄 수 있고요. 아니면 현금 영수증은 해줄 수 있어요. 근데 거기에는 부가가치세가 안 붙어요. 근데 부가가치세를 해달라 유튜브에서 말했다 그 사람이 잘못 말했다기보다 보통 월세는 사람들이 상가 월세를 더 많이 얘기해요. 상가는 부가가치세가 포함이 돼요. 그래서 뭐 50만 원이다 하면 10% 5만 원이 붙죠. 그래서 우리는 달라. 우리는 안 해줘도 돼요. 그거랑 건보료도 계속 하다 보면 늘어나는 경향이 있죠.